안녕하세요. 네. 저는 서울대학교 윤리교육과 교수 정창우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총 6회차로 기획이 되어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토크 콘서트, 정확하게는 교육혁신 길이 없으면 만들어서 간다 토크 콘서트인데요. 오늘이 마지막 회차입니다. 이번 학기 강연에 그 대미를 장식해 주실 분은 부산 광안초등학교 교사이시고 2022년 교보교육재단 미래교육 콘텐츠 부문에서 대상을 수상한 옥효진 선생님이십니다. 예. 옥 선생님은 이렇게 교과서나 교육과정에 나와 있는 어떤 그런 것들을 다시 말해서 가르쳐야 될 것들을 가르치시기도 하지만은 거기에 이제 머무르지 않고 가르치고 싶은 것들, 예컨대 학급 화폐 활동과 같은 학생 활동 중심의 그런 이제 교수 학습 활동을 통해서 학생들한테 경제 지식도 가르치시고, 그것과 더불어서 뭔가 의무와 관련되어서 어떤 시민다움과 관련해 가지고 민주 시민 역량을 또 길러주고 계시기도 합니다. 오늘 강연은 지금까지 해왔듯이 1시간 한 20분에서 30분 정도 강연자께서 강연을 해주실 거고요. 강연이 끝나면은 30여 분 정도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강연을 해주실 옥효진 선생님을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일단 조금 늦어서 죄송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 싶고요. 제가 여기 나와 있는 대로 광안리 해수욕장 바로 옆에 있는 광안초등학교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또 마침 광안리 해변에 나가서 아이들이 패들보드 타고 생존 수영 체험하는 체험 활동 오전 동안 하고 점심 먹이고 바로 출발해서 지금 도착했고요. 평일 4시에 이 서울에서 강의가 가능할까 싶었는데 가능하네요. 다음에 또 참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 교수님께서 또 소개를 해주셨는데 저도 직접 소개를 시켜드려야 될 것 같아서 저는 이렇게 좀 소개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랑하려고 가져온 거 맞습니다. 굳이 유튜브 옥효진 검색을 하고 재생한 다음에 이 화면에서 일시정지 시키고 캡처를 해서 복사 붙여넣기 해서 PPT에 넣어 다니고 있고요. 아마 평생 좀 자랑을 하지 않을까 싶은데 꽤 오래됐어요. 이제 3년 전입니다. 그래서 시간이 참 빠르다는 생각도 들고, 여기 보시면 이때는 송수초등학교였는데 올해 또 학교로 옮겨서 광안초등학교에서 초등학생 아이들 가르치고 있는 교사 옥효진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앞에서 이야기를 하게 돼서 정말 영광으로 생각을 하고요. 제가 오늘 말씀드릴 거는 제가 초등학교 교사로서 교실에서 아이들을 어떻게 가르치고 있고 어떤 내용을 가르치고 있고 또 왜 가르치고 있고 또 가르치면서 있었던 에피소드, 그러니까 교실에서의 생활 이야기들을 좀 편안하게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녹아있는 제 나름의 교사로서의 고민들도 함께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오늘 대학교에서 강의를 한다고 해서 제 대학 시절을 좀 떠올려 봤습니다. 떠올려 봤더니 교수님도 계시지만 약간 죄송스러운 마음이 먼저 들더라고요. 저희 반 아이가 그렇게 생활을 했다면 되게 좀 스트레스를 받았을 것 같은데 하면서 반성이 좀 되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여차저차해서 교사는 되었습니다. 그래서 2011년도에 제가 교사가 되었고 올해로 이제 14년 차, 물론 중간에 군휴직이 들어가 있긴 하지만 이제 순수 경력도 10년 차가 넘은 교사가 됐는데 제 신규 시절 생각이 또 나더라고요. 대학 시절에는 여기 이제 사범대생 분들도 계시겠지만 학교에 가서 내가 선생님이 되어야지 이런 생각만 막연하게 했지, 정말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어떤 생활을 하고 지내고 있는지는 미처 생각을 못 해봤던 것 같아요. 근데 막상 선생님이 되어서 학교에 나가 보니까 일단 수업을 합니다. 교사의 본분이죠. 그래서 주당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저는 21시간 정도, 일주일에 21시간 정도의 수업을 하고요. 첫 주에 굉장히 놀랐어요. 내가 실습생 때 했던 수업의 2배를
일주일 만에 해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실습 때 막 지도안을 쓰고 이랬었는데 매 수업을 지도안을 쓰기는 정말 불가능하고 일주일에 하나의 지도안이라도 써서 수업을 해보자 결심을 이때 딱 했었는데 지금 14년째까지 한 번도 못 지키고 있습니다. 네, 생각보다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수업을 하고 또 생활 지도와 아이들 상담, 학부모 상담도 진행을 합니다. 네, 요거까지는 교사의 본분. 내가 이걸 하겠구나라고 예상은 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것만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담당 업무가 있는 줄 저는 교사가 돼서야 처음 이제 알았습니다. 제가 맡아서 일종의 공무원으로서의 행정 업무죠. 업무를 해야 될 게 있구나 싶었고, 제 작년 학교에 그 업무 분장표를 한번 가져와 봤어요. 네, 요렇게 많습니다. 네, 한 장 더 있어요. 네. 이렇게나 많은 업무 중에 하나를 제가 저 오른쪽에 빈칸이 보이시죠? 저기 이름이 들어가서 제가 맡아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신규 때 제가 했던 업무가 요거예요. 네. 체육부장 업무입니다. 제가 2년 차 때 체육부장을 하게 됐어요. 근데 이름은 부장인데 부장 수당은 안 나와요. 그냥 정말 이름만 옥부장 이렇게 불러주시고 체육 관련된 일은 다 제 거였어요. 제 거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업무들 중에 하나를 해야 되는구나 라는 것도 이제 발령을 받아서야 알게 됐었고, 그 다음에 네, 요것도 해야 되는구나. 이제 초등학교니까 이게 있는 것 같아요. 일주일 만에 경험했습니다. 네. 수학 시간이었는데 갑자기 웩 소리가 들려서 뒤를 돌아보니 이미 책상이 난리가 나 있더라고요. 수학 익힘책 위로 아이가 수업 중에 토한 거예요. 화장실 가고 싶다고 했으면 보내줬을 텐데 네, 그걸 말 못하는 아이라서 그냥 바로 여기 토해버렸습니다. 신규 때라서 열정이 넘치죠. 네, 전혀 티내지 않고 괜찮은 척, 태연한 척 네, 정리를 하고 보건실 보내고 이랬었는데 이거를 내 평생 또 경험하겠나 했는데 재작년인가 또 한 번 네, 또 수학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내 수업에 좀 문제가 있나? 라는 생각이 그때 또 들었는데 이때는 여러분 아시겠지만 코로나 시기였죠. 마스크를 끼고 있었어요. 네, 여기서 줄줄 흘러내렸습니다. 그래서 벗겨보니 이 안에서 찰랑거리고 있어요. 네, 그걸 또 이제 치워주고 화장실 챙겨보내고 네, 이렇게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내가 해야 되는구나 라는 걸 깨닫게 됐고, 또 매일매일 하는 거 오늘도 하고 온 게 있습니다. 네, 했던 말 또 하기. 네, 끊임없는 반복이에요. 선생님 오늘 체육 시간에 뭐예요? 체육하겠지. 그럼 또 좀 이따 어떤 애가 와요? 체육하겠지. 이거 이렇게 하는 겁니다. 설명 다 하고 조금 이따 선생님 이거 이름 써요? 이름 쓰세요. 또 저기서 누가 손 들고 이름 써요? 이름 쓰세요. 이걸 매일 반복하고 있습니다. 네, 그 외에 이런 것들 네, 교사가 하더라고요. 그래서 간단히 생각나는 것만 쭉 적어 와봤는데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교사가 해야 될 정말 크고 작은 일들이 교실에서 많았습니다. 네, 많았고 그러다 보니 시간이 빠르게 지나더라고요. 빠르게 지나가지고 제가 어느덧 7년 차 교사가 되었습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첫 학교에서의 업무가 체육부장이었어요. 업무가 좀 과중했죠. 네, 신규에게 부장이라니, 부장의 업무라니. 그래서 뭔가 내 수업에 대한 고민, 우리 반 아이들에 대한 고민, 학급 경영에 대한 고민보다는 학교 나가서 이 업무 어떻게 처리하지? 이번에 운동회인데 이거 어떻게 처리하지? 체육 대회인데 애들 어떻게 지도해서 인솔 어떻게 하고 품위 언제 올리지? 막 이런 생각들만 하면서 시간을 보내다 보니 뭔가 교사로서의 성장은 없고 뭔가 행정 업무 실력만 늘어가는 이 7년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지내다 보니까 약간 현타가 오더라고요. 내가 생각한 게 이게 맞나? 이렇게 하는 게 맞나? 너무 힘들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저에게 주셨던 업무가 체육부장 업무뿐만 아니라 이제 청소년 단체 총괄이라는 업무를 또 주셔가지고 막 선서식도 하고 주말마다 애들 데리고 대회도 나가고 체험 활동도 나가고 막 이러다 보니까 너무 지친 상태였어요. 그래서 이때 학교를 옮기게 됐는데 제 첫 번째 학교 옮기는 기준, 선택 기준이 그거였어요. 무조건 큰 학교에 가고 싶다. 큰 학교에 가서 업무도 좀 줄이고 내 역할을 좀 줄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52학급짜리 부산에서도 거의 이제 10손가락 안에 꼽히는 큰 학교에 가게 됐습니다. 그리고 또 들었던 생각이 담임하기 싫다.
이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 업무하느라고 애들한테 신경을 못 쓰다 보니까 제 손에 안 들어오죠. 안 들어오니까 그 한 해 한 해가 너무 좀 힘들었어요. 네, 고통스러웠고 자괴감도 막 들고 그래서 담임을 좀 쉬고 싶다. 업무도 좀 줄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이제 체육 전담을 초등은 이제 체육 전담이나 담임 매년 선택을 합니다. 전담이나 담임을 그래서 체육 전담을 지원을 했고 2년 동안 네, 전담을 할 수 있었어요. 다행히. 근데 이제 사람이 참 간사한 게 좀 전담을 하다 보니까 이제 좋은 기억들만 남아서 담임을 하고 싶다는 생각이 또 들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우리 반 아이들이 있었으면 좋겠고 우리 반 아이들하고 농담도 좀 주고받고 싶고 막 이런 생각이 들어서 오케이 좋아 내년에는 담임을 다시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졌는데 무서웠어요. 제 담임으로서의 기억은 첫 학교에서 그 기억들밖에 없었거든요. 뭔가 업무에 치이고 애들은 손에 안 잡히고 경력은 쌓여가서 이제 신규라고 하기도 못한데 나만의 뭔가가 없는 것 같고 하는 그런 불안감이 막 생겼습니다. 그래서 예전처럼 하기는 싫다라는 생각에 수업이 끝나면 책상 앞에 앉아서 막 고민을 하기 시작했어요. 네, 고민을 하면서 내가 다니고 있는 이 교직의 장점이 뭐가 있을까? 사실 작년부터 해서 교직의 단점이 좀 많이 부각된 시기긴 하지만 장점도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내가 하고 싶어서 선택한 이 초등교사의 장점이 뭐가 있을까 생각했더니 이런 것들이 보이더라고요. 일단 보람 있는 일이다. 네, 귀엽습니다. 오늘도 이제 물에 들어가니까 천진난만한 모습들이 정말 귀엽더라고요. 그리고 이것도 사실 교사로서 네, 얻을 수 있는 장점이죠. 안정적인 이제 공무원입니다. 어쨌든. 그리고 여유가 있다. 이 여유는 뭐 시간적인 여유도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경제적인 여유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조금 부족하다 네, 느껴지긴 하지만 그래도 시간적인 여유 어쨌든 칼퇴하면 4시 반에 퇴근을 할 수 있습니다. 네, 이런 여유도 있었고 아이들 말 안 듣는다 말 안 듣는다 해도 제가 일어나라고 하면 다 일어나요. 앉아 하면 앉습니다. 그냥 제 말을 따라줘요. 대부분의 아이들이. 그러니까 이런 장점이 있다. 근데 이 장점을 뛰어넘는 최대 장점 하나가 더 있더라고요. 제가 생각했을 때 이거는 중등은 좀 해당이 안 될 것 같고 초등만 가지는 장점인 것 같습니다. 뭐냐? 요거예요. 네. 초등교사는 아이들이 가고 나면 넓은 교실에 혼자 있습니다. 제가 MBTI가 I예요. 너무 좋아요. 네. 아무도 없는 공간에서 제가 혼자서 일하면 돼요. 그런데 이제 중등은 교무실을 이용하니까 전담할 때도 이제 그 전담실이 따로 있어요. 선생님들이 모여서 하니까 조금 이제 불편한 게 있긴 했는데 이게 정말 좋은 장점이구나. 나만의 사무실. 신입이 내 개인 사무실을 갖고 있는 직종이 과연 얼마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 개인 사무실을 갖고 있다는 장점이 두 가지 방향으로 결과가 나올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는 나 혼자 있으니까 한없이 나태해질 수도 있고 안일해질 수도 있다. 수업하는 걸 아무도 안 봐요. 1년에 한두 번 공개 수업을 빼면. 그러면 정말 대충 하려면 대충도 할 수 있겠죠. 근데 저는 그렇게는 하기 싫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교실에 자율성을 가지고 있는 거구나 이거는. 그러면 나만의 뭔가 창의성, 내가 하고 싶은 거 교과서에 나와 있고 교육과정에 나와 있는 거 외에 내가 하고 싶은 걸 할 수 있는 환경이구나 상황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네, 그렇게 해보기로 했어요. 그래서 책상 앞에 앉아서 막 고민을 시작을 했던 거죠. 근데 저는 이때 아이들에게 뭘 가르치고 싶었느냐. 네, 간단하게 얘기하면 돈이고요. 네, 돈인데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경제교육. 예전엔 이렇게 많이 썼어요. 저도 이렇게 배웠고요. 근데 최근에는 금융교육이란 말을 많이 합니다. 뭐 가장 쉽게 얘기하면 돈에 대한 교육이 되겠죠. 제가 왜 이걸 가르치고 싶었냐면 제가 너무 못했어요. 제가 20대 중반까지 정기예금이랑 정기적금 차이를 몰랐습니다. 왜? 배운 적이 없어서. 근데 저는 수능에 경제 과목을 선택해서 어쨌든 나름 1등급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2년 동안 경제 공부를 학교에서 들었는데 정기예금이 뭔지 몰랐어요. 그러니까 아쉬웠던 거예요. 학교에서 좀 생활 속에 필요한 돈에 대한 지식들도 가르쳐 줬으면 좋겠는데 왜 이런 건 내가 배우지 못했을까? 그러면 내가 교육과정을 바꿀 수는 없으니 우리 교실에서만이라도 해보자 라는 생각이 들었던 거죠.
그리고 이제 교육과정상을 살펴보니까 경제 내용이 있긴 있어요. 있긴 있는데 6학년 아이들 배우는 내용이거든요. 이 밑에 6개의 성취 기준이. 근데 보시면 지금 아이들 뭐 배우고 있느냐? 1960년대 경공업, 1970년대 중화학공업, 1980년대 뭐 자동차 산업, 조선 산업, 2000년대 첨단 산업으로 우리나라가 경제 발전을 해왔다라는 내용을 배우고요. 그 다음에는 무역을 배웁니다. 내 생활에 필요한 금융 지식이나 경제에 대한 내용은 좀 부족하다는 생각이 여전히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좀 아쉬웠고, 실과에도 있거든요. 실과라는 과목 초등학교에만 딱 있습니다. 5, 6학년. 근데 여기도 용돈 관리라는 내용이 있긴 한데 2시간짜리예요. 네. 12년이죠, 사실. 12년 실과 시간 중에 2시간뿐이고, 제가 이 수업 시작할 때 어떤 아이가 저희 반에 딱 손을 들고 질문을 바로 하더라고요. 선생님, 저 용돈 안 받는데요. 그 친구는 사실 저는 거짓말을 해서 생활 기록부를 내보냈어요. 실생활 적용할 수가 없어요. 받는 용돈이 없는데. 그렇죠. 이런 상황이다 보니 뭔가 고르게 가정의 상황과 상관없이 고르게 받을 수 있는 경제 교육을 좀 해주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고민을 했던 게 어떻게 가르칠까 생각을 해봤더니 주변에 이런 것들이 보이더라고요. 부루마블이나 키자니아 같은 활동, 아이들이 굉장히 재밌어하고 능동적으로 참여하고 자발적으로 참여합니다. 왜 그런가? 놀이처럼 경험하면서 하는 활동이기 때문에 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제가 할 활동도 아이들이 그냥 가만히 앉아서 듣는 거 말고 직접 경험하면서 놀이처럼 참가할 수 있는 활동이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속성도 1년 내내 한 단원 한 차시 말고 1년 내내 생활 속에서 그리고 써먹을 수 있는 아이들이 성인이 됐을 때 써먹을 수 있는 경제금융교육 여기에 민주시민교육 내용까지 합쳐서 만든 활동 제가 나름 혼자 고민해서 몇 개월 동안 구상을 하고 2019년부터 본격적으로 적용을 해서 올해까지도 6년째 이어서 하고 있는 활동이 제가 이름 붙이기로는 학급 화폐 활동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부터는 이 활동을 제가 어떻게 운영하고 있고 왜 운영하고 있고 어떤 고민이 담겨 있고 또 어떤 재미있는 에피소드들이 있었는지 소개를 시켜드릴 텐데 학급 화폐, 교실에서만 쓸 수 있는 돈을 가지고 아이들이 1년 동안 실제 교실 속 금융, 경제 활동에 참여하면서 생활 속에 필요한 금융 지식과 금융 역량을 기르는 활동 정도로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이 활동을 위해서 제일 처음 3월 2일에 아이들 만나면 요거부터 합니다. 우리 반은 이제 반이 아니야. 6학년 5반 아니야. 우리 반은 이제 하나의 나라야. 라고 선언을 하고 교실이 작은 사회다라는 말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냥 진짜 나라로 만들어 버린 거예요. 만들어서 거창하게 나라를 만든다지만 2개 정합니다. 나라 이름하고 국기를 정해요. 사이좋고 서로 이해하는 다채로운 아이들이 만들어준 이름이에요. 줄여서 사이다 나라가 재작년에 만들어진 이름이고 첫 해에는 활기차고 명랑한 수다쟁이들 줄여서 활명수 나라. 그리고 유퀴즈 나갔던 3, 4, 5 모인 다양한 개성의 수다쟁이들 삼다수 나라. 올해는 무지무지 지혜로운 개성 넘치는 아이들 무지개 나라. 이렇게 매년 아이들이 저보다 훨씬 머리가 확실히 잘 돌아가더라고요. 지어준 이런 이름으로 한 해를 생활을 하고 국기도 이렇게 만드는데 사이다 나라 국기예요. 재작년에 썼던. 근데 저는 아쉬웠어요. 민주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사이다 나라는 국민의 투표로 결정했고 저도 한 표를 했는데 제가 투표한 국기는 탈락했어요. 그리고 어디선가 뭔가 중동권 국가 느낌이 물씬 나는 국기가 하나 만들어져서 아쉬웠는데 나름 의미는 담았더라고요. 칠성사이다의 별, 칠성사이다의 초록색 이렇게 담아서 만든 거라서 가이드 깃발로 만들어서 수학여행 갈 때 흔들고 다닙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 아이들이 뭔가 우리 반의 소속감이 확 더 생겨요. 소속감이 생기고 이제 뭔가 안 해본 활동을 또 하는구나라는 시작을 알리는 활동이 되는 거죠. 그리고 제가 진짜 돈을 주고 싶었지만 그럴 여건이 되지 않으니 교실에서만 쓸 수 있는 학급 화폐 미소라는 화폐를 저는 단위를 만들었고요. 다른 선생님들 보면 나라 이름에 어울리는 화폐 단위를 쓰시기도 하더라고요. 삼겹살 나라의 쌈장,
뭐 된장국이라는 나라의 MSG라는 화폐 단위, 또 아이들이 재밌게 만들어준 화폐를 쓰시기도 하고, 또 화폐 형태도 정합니다. 실물 화폐를 쓸 수도 있고 통장 형태 쓸 수 있고 이 활동을 위한 어플리케이션도 있어요. 그래서 세 가지를 다 쓸 수 있지만 저는 이제 주로 요 통장 형태를 씁니다. 아이들이 어플로만 하면 돈에 대한 감이 좀 없을 것 같아서 제일 좋은 건 요거라고 생각하지만 단점도 너무 많아요. 도난 분실 훼손, 그다음에 교사의 계속적인 발행 이런 것들이 좀 힘들어서 용돈 기입장에 숫자로 또 6학년이니까 기입하도록 하고 있고요. 이렇게 세팅을 해놓고 시작을 하면 되는데 그냥 마냥 재밌게만 할 활동은 아니잖아요. 제가 교육적인 목적과 목표를 가지고 있는 활동이니까 자칫 이게 부작용이 생기면 안 되겠다. 또 걱정이 많이 됐어요. 돈이라는 것을 교실에서 1년 내내 사용을 할 것이기 때문에 돈으로 인한 부작용 이런 거죠. 돈이면 다 된다. 돈이 최고다. 이런 생각을 아이들이 갖게 하는 것은 제 교육의 목표가 아니었거든요. 돈 관리에 제대로 된 방법을 알려주고 싶었던 거지. 그래서 이걸 예방할 수 있는 장치를 먼저 마련해 놓고 시작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가장 먼저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나름 몇 가지 원칙을 가지고 있는데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요거예요. 교실에서 돈을 절대로 무기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교실에서만 쓸 수 있는 학급 화폐지만 아이들이 굉장히 좋아해요. 네, 좋아하고 그 다음에 교실에서 사 먹을 수 있고 쓸 수 있는 데 있으니까 가치를 가지니까 또 많이 모으고 싶어 합니다. 그럼 이걸 교사가 강화도구로도 쓸 수 있어요. 뭐 아이들이 칭찬받을 일을 하면 칭찬 스티커 주듯이 막 돈을 주는 거죠. 뭐 다음 주에 수학 단원평가 칠 건데 100점 받으면 100미소 줄게. 아니면 수업 태도 좋았다 50미소 줄게. 복도 통행 잘하네 뭐 30미소 줄게. 이렇게 쓸 수도 있겠죠. 그리고 쓰면 효과도 즉각적일 거예요. 아이들은 바로 행동을 고치고 공부도 좀 열심히 하는 친구도 생기고 하겠죠. 하지만 저는 시작할 때부터 절대 돈을 그렇게 쓰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 돈을 그렇게 쓰는 순간 아이들이 교실의 모든 것을 돈으로 보기 시작합니다. 이거죠. 선생님 오늘 마치고 남아서 도와드리면 이거 돈 주실 거예요? 선생님 저 활동지 다 마쳤어요. 그럼 오늘도 돈 주시는 거예요? 선생님 저건 얼마예요? 이거 하면 얼마예요? 최악의 경우는 이거죠. 선생님 이거 돈 안 줘요? 그러면 안 할래요. 이런 말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아이들이 학생으로서 당연히 교실에서 해야 되는 행동에는 저는 돈을 개입을 시키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최소한으로 하는 거죠. 그래서 저희 반에서는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은 딱 정해져 있어요. 어른들하고 똑같습니다. 직업을 갖고 월급을 받아라. 근로소득. 내 가게를 열어서 장사해라. 사업소득. 저축하거나 투자해라. 금융소득. 이 이외에는 학생으로서 당연히 해야 되는 일에 제가 임의로 막 칭찬받을 일 했다고 성적을 잘 받았다고 돈을 주진 않아요. 마찬가지 이유로 여기 있는 벌도 돈으로 주지 않습니다. 저희 반에 이제 정치 활동, 아이들이 입법 활동도 하기 때문에 아이들과 함께 만든 규칙, 법이 있어요. 사이다 나라에. 법이 있고 돈이 있으면 번뜩 떠오르는 게 법을 어기면 벌금을 매겨보자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첫 해에 저는 벌금 제도를 만들어 뒀어요. 복도 통행, 우측 통행 안 하면 중앙선 침범, 뭐 뛰어다니면 과속 벌금 이렇게 매겼더니 역시 행동이 바로 줄죠. 근데 시간이 좀 지나니 역시 부작용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벌금이 무서우니까 덜 뛰어야지 생각하던 아이들 중에 전부는 아니지만 몇몇이 돈 내면 뛸 수 있네. 이게 벌금이 이용료처럼 변질이 돼요. 내 자산이 형성이 되니까 벌금도 별로 안 무섭고. 그리고 두 번째는 벌금을 내므로 인해서 아이들의 죄책감이 줄어듭니다. 네. 내가 잘못했는데 미안하고 반성해야 되는데 돈 냈으니까 뭔가 죄책감이 줄어드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문제가 교실에서 뭔가 문제가 생겼을 때 얘들아 우리 회의를 통해서 이 문제 어떻게 해결할지 요즘 쉬는 시간이 너무 시끄러운 것 같은데 어떻게 해볼까 안건을 던지잖아요. 그러면 벌금이 있을 경우에 아이들이 제일 먼저 제일 많이 하는 말이 벌금 내게 해요. 여기에 사고가 제한되더라고요. 원인을 어떻게 해결할지가 아니라 처벌에 좀 초점이 맞춰지는 이런 문제들이 보여서 이제 벌금 제도는 있지만 제가 부과를 안 하다가
지금은 아예 없습니다. 네, 벌금 제도라는 게 교실에 존재를 하지 않아요. 그래서 일단 뭐 뒤에 것도 있지만 요 정도 원칙만 가지고 운영을 해도 걱정됐던 물질 만능주의는 조금 예방을 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더라고요. 이거는 뭐 집에서도 마찬가지로 적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이제 이런 원칙을 가지고 본격적으로 활동을 하나씩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소개를 해드릴 텐데 제일 처음 하는 활동이 직업 활동이에요. 네, 직업 활동은 첫 번째 목적은 이제 근로소득을 경험하게 하는 활동이고 두 번째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좀 편하려고 하는 활동입니다. 이 활동이 교사가 원래 해야 되는 활동 대신하는 게 아니라 기존에 하던 건 하고 제가 더해서 추가로 하는 활동이거든요. 그러니까 에너지를 좀 더 쏟아야 돼요. 쏟아야 되는데 그걸 1년 동안 나 혼자 다 하려면 나가 떨어질 수밖에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해야 될, 그러니까 제가 할 수 있는 역할을 아이들한테 그냥 넘겨주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 아이들끼리 이 활동을 굴려갈 수 있도록 제가 매번 개입하지 않아도. 그래서 여러 가지 직업을 두는데 기존에 교실에 있던 것들을 좀 많이 활용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대부분 교실에 1인 1역할이라는 게 있어요. 아이들이. 이 교실에 있는 것들을 그냥 저는 직업이라고 이름을 바꾸고 명칭만 좀 바꿔줬죠. 네, 다 교실에서 할 수 있는 거예요. 한번 맞춰보실까요? 낙농협회? 네, 우유급식 당번입니다. 한국전력? 그렇죠. 네, 교실 불 켜고 끄고 그 다음에 뭐 선풍기 켜고 끄고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우체부는 선생님 심부름이고요. 기상청장 혹시 아실까요? 우산도 괜찮네요. 네, 환기 담당입니다. 네, 아침에 오면 창문 열고 창문 닫고 점심 먹을 때 창문 열고 창문 닫고 그다음에 교통경찰은 벌금이 없으니까 적발이 아니라 아이들 전담실 갈 때 줄 서서 이동할 수 있도록 인솔하는 역할 이런 식으로 하고요. 뭐 교실에서 급식을 했기 때문에 급식 배식원, 급식 정리원 이런 직업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경제금융 교육을 해야 되니까 은행원, 저축을 담당하는 그러니까 이 역할의 친구들이 제가 저축해 주는 게 아니라 아이들이 하는 거죠. 아이들이 움직이는 활동이 되는 겁니다. 뭐 세금 관련된 일을 하는 국세청장, 뭐 투자 관련된 일을 하는 투자회사 직원 이런 직업도 두고요. 조금 독특한 직업이 저희 반에 공무원이 있습니다. 네. 누구냐? 반장, 부반장이에요. 나라니까 대통령 필요하죠. 아무도 안 시켜줬지만 제가 하고요. 네. 이제 반장은 국무총리, 부반장은 각각 경제부총리, 사회부총리 이름 붙여가지고 이렇게 4명이 모이면 사이다 나라의 정부가 만들어집니다. 근데 이게 6학년 사회교과서 1단원의 정치단원 배우면서 나오는 내용이에요. 상권 분립, 그 다음에 우리나라의 민주정치, 민주화 과정 이런 것들을 배우는데 이렇게 4명 모이면 또 국무회의가 되죠. 이 용어들이 교과서에 나오는데 아이들이 그냥 잠깐 외웠다가 바로 다 까먹는 개념들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좀 경험으로 알려주고 싶어서 녹여내 본 거고 제가 6년째 이제 대통령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사이다 나라였어요, 딱. 6학년 1학기 들어와서 사회 시간에 제일 먼저 배우는 내용이 우리나라의 민주화 과정을 배웁니다. 네, 그래서 아이들이 첫 수업 때 3.15 부정선거와 4.19 혁명을 배웠어요. 그걸 배우더니 어떤 아이가 저한테 쓱 다가오더라고요. 다가와서 선생님, 우리 사이다 나라는 무슨 나라예요? 물어보길래 수업 시간에 배웠잖아. 민주주의 국가지. 라고 했더니 그 친구가 한 한마디에 제가 머리를 띵 맞았어요. 근데 왜 선생님은 선생님 마음대로 대통령 해요? 너무 맞는 얘기더라고요. 나는 내가 아이들보다 더 좀 잘 챙길 수 있고 그래도 잘 이끌 수 있고 내가 잘 하니까 대통령이 당연히 돼야지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독재자의 마음이었구나 라는 생각이 들면서 오케이 그러면 교과서에 배운 걸 또 한번 경험으로 녹여보자 싶어서 마침 반장선거가 다가왔어요. 반장선거에 부정선거를 제가 저질렀습니다. 제가 당선되는 걸로. 실제 결과는 잘 간직해 두고요. 이제 조작된 결과를 발표한 거죠. 선생님 당선 했는데 아이들이 이게 뭐냐? 왜 우리 반은 24명인데 표가 27표가 나왔고 선생님 갑자기 어디서 튀어나와가지고 대통령이 됐느냐? 막 얘기를 하고 그날이 3월 17일이었어요. 선생님 이건 3.17 부정선거입니다. 라고 얘기를 해가지고 그 해에는 사실 하야를 했어요. 네. 하야를 하고 정부를 또 애들한테만 맡겨놓기는 불안해서 그때는 반장이 대통령이 됐고요. 반장한테 좀 이제 사정 해가지고
네, 국무총리로 임명을 받아서 1년 딱 국무총리로 일을 하고 그 뒤에는 다시 또 대통령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좀 재밌게 녹이니까 아이들이 정부, 그 다음에 국무회의, 막 이런 것들에도 익숙해지고 실제로 경험할 수 있는 환경. 그게 일회성 활동이 아니라 그냥 저희 반에서 1년 내내 쭉 이어지는 활동이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한다고 얘기하고 반장 선거 해보면 뭔가 정책 같은 이야기들을 해요. 세금을 투명하게 공개하겠습니다. 라든지 이런 내용들이 있어서 공무원도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첫 해에는 애들이 24명이면 일자리 24개 마련해두고 1년 이끌고 가려고 했어요. 근데 또 시행착오를 많이 겪었습니다. 어떤 부작용이 생기느냐? 이거 1년이면 끝나네? 근데 나는 한 달에 한 번 직업은 바꾸지만 어쨌든 직업이 있네. 그럼 번 거 다 써도 다음 달에 또 월급이 나오겠네? 번 거 다 써도 또 월급이 나오겠네? 눈치를 챈 친구들이 돈 관리할 의욕을 잃습니다. 동기가 안 생겨요. 왜? 그러다 1년 끝나면 끝이니까. 저희는 이제 노후가 있으니까 관리를 해야 되는데 애들은 뒤가 없어요. 그래서 이거 안 되겠다. 돈 관리할 동기를 부여해야 되겠다 싶어서 직업의 숫자를 제가 조정을 했습니다. 일부러 줄여요. 한 2-3달 지나면. 그러니까 실직자가 나오게 하는 거죠. 왜냐? 다음 달에 내가 직업을 못 가질 수도 있겠네? 그럼 지금 벌고 있을 때 관리를 해야 되겠네? 라는 생각이 들어야 지금 관리를 할 동기가 생기겠죠. 그래서 제가 일부러 막 4명 하던 거 3명으로 줄이고 뭐 필요 없어진 건 없애버리고 이렇게 하는데 그런 일이 있었어요. 네. 코로나 상황에서 방역요원이라는 직업이 있었거든요. 방역요원이라는 직업이 어떤 일을 하는 친구냐면 친구들 손 소독해주고 체온 측정해주는 그 직업이 있었는데 어느 날 코로나가 길어지니까 행정실에서 교실마다 자동 손 소독기와 체온 측정기 아시죠? 띡 하면 칙 하고 나오고 숫자 뜨는 거 그걸 교실에 하나씩 설치해 주겠다 라고 메시지를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냥 아이들한테 그걸 메시지를 공개를 했죠. 그랬더니 그 방역요원이었던 친구가 선생님 저는요? 그럼 저는요? 저는 할 일이 없어지는데요? 막 충격을 받고 마치고 남겨서 인터뷰를 해봤더니 그 뭐 손소독제인가 뭐식인가 나쁜 기계 때문에 제가 일자리를 잃었어요. 울상을 지었어요. 이게 집에 가서도 이어졌나 봐요. 그날 저녁에 어머니가 전화를 하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우리 애가 학교에서 실직을 하고 와가지고 울적해하고 있다. 웃겨 죽겠다. 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일단 첫 번째, 저희 반 아이들이 얼마나 이 활동에 몰입해서 하고 있는지, 얼마나 자기 진짜 삶의 일부가 되었는지를 보여드릴 수 있는 사례일 것 같고, 또 두 번째는 현실 반영이 교실에서 일어났어요. 저는 의도하지 않았지만 기계, AI의 발전으로 사라지는 일자리가 교실에도 생겨버렸습니다. 그러면 그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될까? 그 친구가 우울해하다가 그 다음날 우울감을 바로 벗어났어요. 왜냐? 이걸 만들어 왔거든요. 새로운 직업 제안서. 엔지니어란 직업. 어떤 일을 하는 직업이냐? 나를 실직시킨 그 나쁜 기계를 충전시키고 소독제 채워놓고 전원 관리를 하는 직업을 만들었어요. 요 양식은 제가 항상 비치해둡니다. 너희가 첫 직업은 선생님이 다 만들어뒀지만 교실에서 언제든 직업 만들 수 있어. 당연히 만든 사람이 처음 한 달 동안 그 직업 우선 가질 거야 라고 해놨더니 이렇게 만들어 왔고 곧바로 재취업에 성공을 했어요. 네. 그래서 저는 이걸 진로교육하고도 좀 통합적으로 운영하려고 애를 많이 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직업에 대한 좀 유연한 사고 이런 얘기 너무 많이 들으셨죠? 그리고 올해부터는 제가 야구를 좋아하는데 한국 프로야구의 볼 스트라이크 판정을 AI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 직업을 갖게 될 10년, 20년 뒤는 진짜 어떻게 바뀌어 있을지 모르거든요. 그러면 직업 있는 거 중에 고르고 부모님이 정해준 직업하고 이것뿐만 아니라 직업이란 내가 계속 바꿀 수도 있는 거네. 직업은 여러 개 가질 수도 있는 거네. 직업은 내가 만들 수도 있는 거네. 이런 좀 유연한 사고를 갖게 해주고 싶어서 또 이런 활동을 마련을 해봤고요. 그 다음에 제가 유퀴즈 나갔을 때 이 내용도 소개가 됐거든요. 네, 유퀴즈 에피소드 하나만 좀 비하인드 스토리를 말씀드리면
처음에 메일로 섭외가 왔어요. 메일로 섭외가 왔는데 일단 안 믿었습니다. 이거는 신종 피싱 수법일 것이다. 그래서 와이프랑 끝까지 안 믿었어요. 안 믿다가 작가님하고 막 통화를 하니까 조금씩 믿기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작가님이 방송 나가기 전에 사전 인터뷰를 해야 된다고 시간 약속을 하고 전화를 주셨어요. 전화를 한 통 하고 끊었습니다. 시간을 확인해 보니까 4시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유퀴즈가 좀 독하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4시간 하고 그걸 가지고 대본 회의를 하신 다음에 최종 대본이 만들어지면 전날 저한테 다시 전화를 주셔서 브리핑을 또 해주십니다. 그러니까 제가 촬영 가면 유재석 씨가 이만큼 대본 들고 있어요. 근데 그 내용은 대충 흐름을 알아요. 물론 즉흥적으로 하시는 질문도 굉장히 많지만 그래서 저는 이쪽이 궁금했던 게 아니라 이쪽이죠. 네, 조세호 씨 대본이 일단 한 장, 딱 한 장 손에 있고 촬영 내내 대본을 안 보십니다. 정말 방송에서 하는 모든 말은 즉흥해서 머릿속에서 떠오르는 말들이에요. 그게 조세호 씨의 역할인 것 같더라고요. 근데 그걸 딱 보는 순간 있었는데 뭐였냐면 이 친구 에피소드가 소개될 때 제 유튜브에 달렸던 댓글 내용이 거기 적혀 있었어요. 얘들아, 너희 세금 내고 있는데 고용보험 있으면 실업급여 선생님한테 달라고 해라. 이 말이 딱 있었는데 당연히 없죠. 제가 초등학생한테 고용보험까지 굳이 알려줄 필요는 없다라고 판단을 했으니까 지금 너무 이르다 생각을 했으니까 근데 방송을 저희 반 아이들이 다 봐버렸어요. 또 실직한 그 친구는 내 얘기를 하는데 저건 뭐지? 실업급여? 고용보험? 그래서 제 생각에는 뭐 부모님한테 물어봤거나 찾아보거나 했겠죠. 그래서 저희 반이 이제 아까 정부도 있었지만 국회가 있거든요. 저희 반 모든 친구들이 국회의원으로서 우리 반에 법을 만들 수 있습니다. 제안을 하고 본회의를 열어서 회의를 충분히 하고 통과가 되면 저희 반에 실제 법이 돼요. 그래서 고용보험법을 5학년 애들이 만들었었어요, 그때. 그러니까 제가 전혀 얘기할 생각이 없었는데도 자연스럽게 그런 개념까지 다룰 수 있는 상황들이 만들어져서 참 의미가 있다라는 생각도 들었고 또 하나 의미 있는 게 실직이라는 문제에 대해서 개인의 노력으로 해결도 해보려고 했고 사회 제도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경험 그리고 체험도 해봤다라는 게 의미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다양한 직업들을 가지고 아이들이 생활을 하고 있고요. 이제 아이들이 굉장히 기다리는 직업 활동을 열심히 했으니 월급을 받아야 되겠죠. 월급은 직업에 따라 조금씩 다르고요. 네, 저는 한 달에 한 번이 아니라 2주에 한 번씩 줍니다. 횟수를 좀 늘리려고. 그리고 그냥 안 줘요. 네, 뗄 거 떼고 원천징수하고 실수령액을 지급합니다. 그래서 첫날 월급을 엄청 기다리다가 아이들이 첫 월급날 충격에 빠져요. 선생님, 저는 320 들어올 줄 알았는데 왜 통장에 211밖에 안 들어와요? 그러면 제가 하나씩 설명을 하죠. 소득세라는 게 있어. 나라 살림을 위해서 국민들은 소득이 있으면 반드시 세금을 내야 돼. 납세의 의무가 있어. 설명을 하고요. 요거는 너희가 지금 앉아있는 책상과 의자 사이다 나라 건데 지금 빌려 쓰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빌린 값을 내야지 하면 정말 매년 짠 듯이 2-3명이 바닥에 앉아요. 안 내겠다 이거죠. 안 쓸 테니까 안 내게 해주세요. 네, 그러면 그냥 선별적 무시라고 하죠. 교육학 용어로. 네, 무시 신경 안 쓰고 계속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전기요금, 요거 전등이나 TV 이런 것들 쓰니까 내야 된다. 여름엔 에어컨 쓸 거니까 더 많이 나올 거다. 라고 하면 한 친구 조용히 나가서 불 끄고 들어옵니다. 그럼 어두컴컴해진 교실에서 또 이야기를 이어가요. 그리고 고용보험료는 아까 말씀드린 그 법 때문에 걷기 시작한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실직하면 실업급여를 주는 거죠. 이걸 재원으로. 그 다음에 건강보험료는 너희가 건강보험료를 내고 있기 때문에 학교에서 아프거나 다쳤을 때 무려 공짜로 보건실을 이용할 수 있다 라는 설정으로 안내를 해요. 그러면 또 2명 손듭니다. 선생님, 저 보건실에 안 갈 테니까 안 나게 해주세요. 미안하지만 의무가입이라서 안 된다 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 글씨도 잘 못 읽어요. 뭐 선생님 설수하되 이게 뭐예요?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지금은 이제 저희 반 6월이니까 여러 번 받았겠죠? 자연스럽게 야, 너 이번 실수령이 얼마 안 되네? 이런 말을 또 주고받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월급을 받고 있는데 월급을 받고 나면 일기에 자연스럽게 이런 말을 쓰더라고요.
야, 내가 벌어보니까 알겠다. 부모님의 마음을. 이거죠. 그 다음에 올해는 한 친구가 저희 반에 월급 받고 떼가는 게 많으니까 집에 가서 하소연을 했나 봐요. 나 월급 이만큼 받아야 되는데, 뭐 이것도 떼가고 저것도 떼가고 이만큼밖에 안 들어왔어 했는데, 걔가 충격받았어요. 우리 엄마 아빠는 이미 이걸 하고 있었단다 하면서 충격을 받더라고요. 그러니까 애들이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기본적으로 나가는 돈도 있고, 이런 돈이 있다는 걸 모르는데, 저는 이 일기 내용을 보면서, 아이들이 새삼 돈에 대한 가치를 새롭게 느꼈구나. 초등학생 정도면 그냥 주는 돈 받는단 말이죠. 불로소득이죠, 말 그대로. 내가 교실에서의 일이지만 한번 해보고 벌어보니 돈을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졌구나 라는 생각이 들면서 경제교육의 출발은 요거구나. 돈을 일단 스스로 한번 벌어봐야 이 돈이 얼마의 정확한 가치를 가지는지를 느끼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월급을 2주에 한 번씩, 사실 2주급이라 해야 맞지만 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세금도 많이 떼가고 있어요. 네, 아까 보신 이 명세서 중에 요 두 개가 사이다 나라의 세금 수입입니다. 살림살이에 쓰이는 돈이고, 이 15% 소득세, 지금은 모자라서 20%로 올렸어요. 네, 누가 정하느냐? 제가 안 정하죠. 네, 정부에서 정합니다. 저는 안건만 던져주고 반장, 부반장 국무회의 하자 와봐. 소득세율 정해야 되는데 몇 퍼센트 할까? 안건 주고 회의해서 결제만 받아. 이렇게 해요. 그랬더니 나름 회의를 하고 15%, 자리임대료는 40미소 이렇게 정해왔습니다. 저희 반에 있는 기업들은 법인세 20% 내고요. 그래서 세금을 처음 내보니까 많이 떼가죠, 생각보다. 네, 궁금하더라고요. 세금을 처음 내본 초등학생 아이들은 어떻게 생각할까? 그래서 인터뷰를 또 해봤습니다. 첫 번째 친구, 아깝다. 네, 한마디 더 보태기를 일할 맛이 안 난다. 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솔직하다. 다른 친구도 근데 비슷하지 않을까? 초등학생이니까 싶어서 인터뷰를 계속 해봤는데 생각보다 다양한 의견이 나오더라고요. 딱 적당하다. 세금 부족할 것 같다. 너무 많다. 좀 깎아주세요 하는 친구도 물론 있고요. 듬직한 친구. 복지국가를 꿈꾸는 친구. 네, 다양합니다. 그럼 왜 이렇게 마냥 애들 세금 아깝다고 느낄 수도 있는데 이렇게 다양한 의견이 나오느냐? 저는 그 이유를 교실에서 세금을 쓰는 모습, 쓰는 활동까지 마련을 해두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해요. 만약에 걷어가고 끝이었으면 당연히 아깝다 느낄 거예요. 근데 쓰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이걸 왜 걷고 왜 필요하고 그 다음에 어디에 쓰는지. 그래서 예시만 좀 보여드리면 미소니까 진짜 뭔가를 살 수는 없거든요. 다 설정입니다. 첫 번째, 교실에 들어오는 모든 물건을 사이다 국민들에게 거둔 세금으로 사옵니다 라고 설정해두고 있어요. A4 용지가 들어온다, 아니면 토너를 교체했다, 쓰레기통이 부서져서 새로 갈았다, 이런 것들 다 세금으로 기록하고 있어요. 경제부총리가. 제가 안 합니다. A4 용지 들고 흔들면 이제 자동으로 적어줘요. 그래서 이렇게 교실 물건을 구입하는 비용이고요. 그 다음에 각종 행사 진행비. 초등학생 아이들이 피구를 정말 좋아하거든요. 네, 피구 시켜달라고 늘 졸라요. 그 말을 좀 줄이기 위해서 국민 여러분이 국민 체육 행사 진행을 원하시는군요. 그럼 체육 행사 진행을 위해 세금 500미소를 쓰겠습니다. 그리고 강당에서 해야 되는데 강당 대관료가 300미소입니다. 그러면 피구 한 번 하면 800미소를 써야 돼요. 애들이 내가 낸 세금이니까 정말 아까워하거든요. 그러면 제가 말하기 전에 서로 눈치를 줘요. 야, 세금 나간다, 조용히 해라. 그래서 그런 용도로 또 쓰고 있고, 뭐 영화 보여달라고 하면 국민 문화 행사 진행 이런 명목으로 또 쓰고요. 그 다음에 교실에서 나오는 쓰레기 처리도 세금으로 하고 있습니다. 일반 쓰레기 봉투 하나 배출할 때 얼마, 그리고 교실 급식을 할 때는 매일 받아갔으나 남긴 잔반을 통 하나에 모으고요. 교실에 있는 저울로 무게를 잽니다. 그래서 0.1kg당 20미소인가 나갔었어요. 그래서 매일매일 무게를 재서 쓰레기 처리 비용 지출하는데 이날 난리가 났어요. 네, 사진이 좀 작은데 이 안에 바나나 껍질이 들어있거든요. 한 친구가 저한테 다가와서 물어보더라고요. 선생님, 바나나 껍질 먹어야 돼요? 왜냐? 안 먹고 버리면 무게가 나가서 세금을 더 쓰니까
그래서 애들이 항상 저한테 그렇게 뭔가 도와달라는 그걸 얘기를 하면 전 늘 똑같이 얘기해요. 선생님도 대통령이지만 법에 따라서 나라 살림을 하는 사람이야. 근데 우리 사이다 나라 법에 그런 관련된 법이 없어. 같이 재야 돼. 라고 얘기하는 거죠. 제 말에 담긴 의도는 너희가 법을 만들어 봐. 이거예요. 그럼 아이들이 입법 활동에 익숙해져 있으니까 쪼르르 달려갑니다. 잔반 처리법. 이제 발의를 하고 회의에서 가결이 되면 거기에 맞춰서 살림하는 거죠. 그래서 아이들이 이제는 바나나 껍질, 귤 껍질 먹을 수 없는 거는 따로 빼내고 무게를 재지 않는다라는 법을 만들어서 그대로 시행을 하기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공무원들, 반장, 부반장 월급도 세금으로 주고 있어요. 이렇게 세금을 쓰는 설정을 해두니까 아이들이 세금의 필요성, 세금을 왜 국민들에게 걷어가는지, 세금을 걷는 것 자체가 나쁜 게 아니라 세금을 제대로 쓰지 않는 게 잘못된 거다라는 생각을 좀 갖도록 활동을 해봤고요. 뭐 이런 데도 뭐 늘상 있는 일은 아니지만 코로나 때 실직자가 많아서 국채 발행을 좀 해서 재난지원금도 줘봤고요. 그 다음에 전학생 오면 이민지원금인 이런 데도 세금을 주고 있습니다. 이때도 보시면 국무회의인데 저는 빠졌어요. 너희끼리 이제 할 때가 됐다. 안건을 줄 테니 선생님 갔다 올 동안 회의를 끝내놔라 해서 이때 이 국무총리와 부총리 친구들이 만든 정책이 전학생이 오면 한 200미소 정도 세금에서 지원금을 주자. 그리고 이 활동에 낯설 테니까 한 달 동안 공무원들이 옆에서 활동 적응하는 데 도움을 주자. 그리고 첫 한 달은 이 친구가 적응을 좀 더 빨리 할 수 있게 직업의 선택 우선권을 주자 라고 만들어서 또 한 명이 전학을 왔어요. 와서 그대로 또 적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곳에 세금을 쓰고 있는데 저희도 그렇잖아요. 세금은 알아서 뭐 어디 잘 쓰고 있겠거니 좀 무관심해져요. 아이들도 그렇더라고요. 세금을 열심히 내는데 잘 쓰이고 있는지 확인을 안 해요. 장부가 있는데도. 그래서 저는 얘들아 너희가 힘들게 벌어서 낸 세금 좀 잘 확인해봐. 말로 해주고 끝날 수도 있는데 전 늘 그런 것 같아요. 말로 하기보다는 한번 경험하게 해줍니다. 그래서 이때 제가 꾸몄던 사건이 제가 좀 나쁜 짓을 많이 하거든요. 세금을 횡령했어요. 아이들이 하교하고 난 뒤에 이게 저희 반 세금 장부거든요. 장부를 몰래 가져왔어요. 가져와서 과자를 사 먹었어요. 200미소치. 한 달 이제 월급만 먹는 금액이죠. 그리고 적어서 이제 그 당시 국세청장 친구 서랍에 넣었습니다. 넣었더니 그 다음날 반응이 어땠냐면 처음 등교하고 어리둥절해 하더라고요. 일단 그 친구는 등교가 아니라 뭔가 출근하는 것 같았어요. 학교 와서 제일 먼저 하는 일이 가방 걸고 장부부터 꺼내봐요. 그래서 장부 차르륵 펼쳤는데 평소에 못 보던 내용이 있죠. 선생님 과자 사 먹음. 애가 뭔가 순간 멍해지더니 저를 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일단 시치미를 뚝 뗐고 그랬더니 막 혼자 막 끙끙 앓아요. 한숨도 푹 쉬고 막 이 장부도 탁 내려놓고 약간 신경질적으로 애가 바뀌어요. 그래서 혼자 막 고민하다가 저희 반 교실 앞에 세금 잔액 게시판이 있어요. 그걸 숫자를 바꾸고 들어왔더니 옆에 친구가 평소보다 세금이 많이 줄었네? 얘기를 해서 그 친구가 이제 용기를 얻고 내부 고발을 했어요. 선생님이 세금으로 과자를 사 먹었다. 이때가 등교 시간이었거든요. 8시 20분쯤 되는. 정말 등교하는 애들한테 소문이 퍼지는 게 실시간으로 눈에 보여요. 그리고 다 저한테 따지고 묻습니다. 선생님, 왜 선생님 간식을 우리 세금에서 사 먹으세요? 선생님, 이거 지금 국채도 갚아야 되는데 아까 재난지원금 준다고 국채 발행했을 때거든요. 아니 국채 빚도 갚아야 되는데 지금 이렇게 막 쓰면 어떡합니까? 나도 먹고 싶은데 참고 있는데 대통령이 모범을 보이세요. 그리고 정말 생각도 못했던 탄핵할 거예요. 충격받았어요. 진짜 쫓겨날 수도 있겠구나. 그러고 막 얘기하다가 어떤 친구가 딱 제가 원하던 말을 했죠. 선생님, 세금은 나라 살림과 국민을 위한 곳에 쓰는 거지 아무리 대통령이라도 개인을 위한 곳에 쓰면 안 돼요. 라고 얘기를 하길래 제가 왜 이런 일을 꾸몄는지 설명을 하고 세금도 반환하고 마무리를 지었어요. 그렇게 했더니 그 뒤로 세금이 좀 줄었다 싶으면
애들이 장부 보러 몇 층 가요. 네. 그리고 그 영상을 제가 또 유튜브에도 올렸거든요. 올렸더니 저희 반 되는 애들이 다 예습을 하고 오나 봐요. 그러니까 세금이 좀 줄었다 싶으면 이제 저부터 의심해요. 네. 전과가 이렇게 무서운 거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전혀 그렇게 할 생각이 없거든요. 근데도 막 이제 줄면 저부터 의심을 해서 네, 좀 관심을 그래도 갖게 하는 네, 경험이 됐구나 싶기도 하고 또 굉장히 인상 깊었나 봐요. 국어 시간에 뉴스 만들기 시간에 또 그걸 주제로 뉴스를 만들기도 했어요. 네, 그래서 또 그것도 유튜브에 있으니 네, 궁금하시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신용등급 활동입니다. 신용등급은 없어졌죠. 대한민국에서 신용 점수만 남아 있는데 교실에서는 이제 대출 활동을 저는 마련을 해 놓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 빌려서 하는 것보다는 지금 스스로 한번 목돈, 종잣돈을 스스로 만드는 경험을 시키는 게 우선이겠다 싶어서 대출은 굳이 넣지 않았고요. 그러다 보니 이제 빌린 돈을 제때 갚았는 걸 가지고 신용 점수를 매길 수는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교실에서 시간 약속으로 신용 점수를 산정을 하고 있습니다. 과제 제출이나 지각 이런 것들로 산정을 하고 이게 영향을 주는 곳도 있어야 되죠. 뭐 예금 금리, 대출이 없으니까 대출 금리가 아니라 신용 점수가 높으면 더 높은 금리로 저축을 할 수 있게. 그래서 내가 관리하는 신용 점수가 나의 금융 생활에 영향을 준다. 이걸 배울 수 있도록 설정도 했고 이게 일종의 성실도거든요. 약속을 지키고 성실하게 과제 수행을 다 해내는. 그래서 몇몇 직업은 이 신용 점수가 직업 지원할 때 자격 기준이 되기도 해요. 특히 은행원처럼 좀 관리가 꼼꼼해야 되는 직업들은 제가 그게 관리가 제대로 안 되면 활동 전체가 좀 무너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직업은 또 이걸 쓰고 있습니다. 관리는 이런 식으로 네, 하고 있어요. 간단하게만 보여드릴게요. 네, OX 낸 거 안 낸 거 그리고 안 냈다가 늦게 낸 거 X 위에 동그라미입니다. 요거는 0점, 네, 동그라미는 1점, X는 빼기 1점 해서 아이들이 계산을 하고요. 이거를 매주 한 번씩 신용등급관리위원이 지난주 우리 반 친구 신용점수에 합산을 해서 네, 알려주고 있습니다. 네, 저희 반 친구 통장에 붙어 있는 개인 신용등급관리표고요. 처음에는 이렇게 게시판이 있었어요. 이름 붙여가지고 오르락내리락. 근데 한 2달 만에 철거했습니다. 네, 애들이 서로를 등급으로 부르더라고요. 네. 그래서 참 조심해야 될 게 많구나라는 생각에 바로 철거하고 이제 개인적으로 알려주고 있는 거고요. 작년 친구인데 7월 15일쯤에 이제 1등급에 도달을 한 친구입니다. 네, 그리고 뭐 돈을 이제 벌었으니까 써야 되겠죠. 저는 늘상 이제 이게 제일 고민되더라고요. 교실에서 의도적으로 제가 돈 쓸 수 있는 곳을 마련해 줘야 돼요. 근데 매년 이제 매력적인 소비처 만들기 위해서 고민은 하는데 구분을 짓습니다. 지금 쓰고 싶은 유혹이 생기게 하는 작은 금액 소비처, 그 다음에 돈 관리를 해서 큰 금액을 써야 되는 큰 금액 소비처. 이게 없으면 돈 관리할 목적이 없어져요. 그래서 저희 반에서는 자리 구매. 아까 사이다 나라 자리 빌려서 앉고 있었죠? 그걸 살 수 있어요. 내가 앉고 싶은 자리에 앉을 수 있고 이제 임대료도 안 내도 되는 네, 그런 자리 구매. 그리고 제가 나들이 뭐 야구장이나 롤러장이나 이렇게 데리고 나가는 나들이 쿠폰, 그리고 이 활동의 마지막 활동인 경매에서 내가 원하는 물건을 사기 위해서 자본금을 좀 모으도록 유도하는 이런 장치들을 마련하고 있고요. 이제 큰 금액 소비처 물건을 사려면 저축을 해야 돼요. 네, 저축과 투자 이 2개를 제가 알려주고 싶었는데 뭐 저축의 목적부터 저는 알려줍니다. 네, 저축의 목적은 뭐 이런 것들이 있다. 그리고 교실에서 애들이 통장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종종 있거든요. 근데 은행에 저축해두면 은행 장부에 있으니까 그 돈은 돌려줄 거야. 근데 네 통장에 있던 돈은 선생님이 확인할 길이 없으니까 0에서 다시 시작해야 돼. 라고 얘기를 하면서 좀 저축도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요거는 교실에서는 정기 예금을 주로 쓰고 있고요. 6학년 아이들이 6학년 1학기 때 백분율을 처음 배워요. 네, 그래서 5학년하고도 했기 때문에 복잡한 숫자 계산을 시키는 게 목적이 아니라서 그냥 기준량을 100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100, 200, 300 이렇게만 가입하도록. 그 다음에 만기는 1년 하면 저축 한 번 하고 끝나겠죠. 그래서 여러 번 경험할 수 있게 짧으면 4주, 그 다음에 길면 12주 정도 네, 상품을 만들어 두고 있고 제가 선생님들 만나 뵐 때
많이들 물어보시더라고요. 아주 저거 다 할 자신은 없는데 기본적으로 해야 될 활동이 뭐가 있을까 물어보시면 저는 네, 근로소득, 네, 직업활동, 그다음에 소비활동, 저축활동부터 시작해 보시라 이렇게 설명을 드려서 네, 필수 활동이고요. 요게 저희 반 친구들이 관리하고 있는 은행원 예금, 이게 은행원 장부에 적는 거고요. 요거는 개인 통장에 적는 겁니다. 그래서 통장에는 최대한 좀 간단하게 적으려게 하려고 해요. 글씨가 날라다니고 또 용돈기 입장에 칸이 되게 좁더라고요. 그래서 긴 내용을 적기엔 좀 무리가 있겠다 싶어서 이렇게 개인 통장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네, 한 장만 또 넘기겠습니다. 네, 그리고 뭐 중도 해지를 하기도 하고요. 중도 해지는 이자 계산이 힘드니까 그냥 원금만 돌려주고 있어요. 아이들이 중도 해지하는 경우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갑자기 진짜 돈이 필요해졌다. 내가 실직 상태인데 자리 임대료 내야 되는데 없어서 해지하는 경우. 두 번째는 내가 저축을 지난주에 했는데 이번 주에 신용 점수가 올라서 더 좋은 상품에 가입을 할 수 있다. 그럼 해지하고 재가입하는 이런 친구들도 있고, 이날은 제가 저축 활동하면서 제일 인상 깊었던 날이라서 사진을 찍었어요. 보시면 이 친구가 은행원이고요. 줄을 엄청 길게 서 있죠. 네. 보통 이런 광경을 저희 반에 월급날 볼 수 있습니다. 월급 받고 옆에 가서 옆에 창구에서 바로 저축해요. 네. 받고 저축하고 남는 돈으로 소비하는 습관을 만들거든요. 근데 이날은 월급날이 아니었어요. 궁금해서 물어봤어요. 너희 오늘 월급날도 아닌데 왜 갑자기 이렇게 다 저축하러 왔어? 물어보니까 맨 앞에 친구가 이때가 6월 중순이었거든요. 선생님, 오늘 10주짜리 예금에 가입을 해야 9월 1일이 만기예요. 9월 1일은 2학기 개학 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름방학이 기니까 그 기간 동안 뭔가 할 수가 없으니 미리 저축을 해놓고 계약하자마자 이자까지 받아서 새롭게 활용하겠다는 계획을 세운 거죠. 네. 보면서 와, 나보다 낫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네, 또 바로 카메라를 꺼내서 찍은 거고요. 물론 이 15명 정도 되는 친구가 모두 스스로 생각한 건 아니에요. 한두 명이 생각해냈는데 소문이 퍼졌고 들어보니까 맞는 얘기라서 우르르 와서 네, 저축을 한 거죠. 그래서 이렇게 저축 활동까지, 사실 저축은 애들이 어려워하진 않아요. 워낙 이제 익숙한 내용이다 보니까. 근데 제가 알려주고 싶었던 거는 투자도 알려주고 싶더라고요. 근데 투자부터 하고 싶진 않았어요. 그래서 저는 투자 활동을 한 6월쯤부터 도입을 합니다. 애들이 저축 습관이 먼저 형성이 됐다 싶으면 투자를 그 다음 단계로 도입을 하고요. 저축과의 차이를 알려주는 활동으로 만들었어요. 저축보다 수익률이 높을 수 있지만 손해를 볼 수도 있다. 그리고 찍는 게 아니다. 도박이 아니다. 정보를 분석해서 너희가 투자해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해주는 이유가 초등학생들도 이제 코로나 시기를 지나면서 주식에 대해서 많이 접했단 말이에요. 근데 제대로 접한 게 아니라 어디서 주워 듣고 막 재밌는 밈처럼 쓰는 용어들만 듣고 와서 초등학생 아이들이 저희 교실에서 썼던 말이 떡상, 떡락, 존버, 비속어가 들어간, 그리고 뭐 돈이 복사가 된다, 뭐 가자 이러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주식이나 투자에 대해서 제대로 아는 게 아니라 그냥 되게 가볍게 생각할 수도 있고 쉽게 아무것도 모르면서 진짜 그 상승장에서 무조건 돈을 벌 수 있구나라고 오해할 수 있구나 싶어서 좀 제대로 알려줘야 되겠다 싶었어요. 그래서 투자의 특징부터 알려주자. 제가 처음에는 이제 삼성전자나 이런 주가 그래프를 가져와서 해볼까 했는데 포기를 했어요. 왜냐? 저도 이제 75층에서 얼마 전에 구조대에게 구조를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선생님도 분석을 제대로 하기 어렵고 제대로 알지 못하고 변수가 너무 많은 초등학생이 하기엔 요거를 교실에 가지고 오기에는 무리가 있다. 그러면 투자를 처음 해보는 아이들이니까 투자의 특징만 알 수 있는 활동으로 하자 싶어가지고 뭐 이런 특징을 가지는 숫자를 제가 찾아 헤매다가 간신히 하나 발견한 게 요거였어요. 제 몸무게. 제 몸무게가 늘어나면 수익을 얻고 줄어들면 손해를 보는 그런 상품을 만들어서 애들이 투자하게 했습니다. 이렇게 해놓으니까 주가 그래프 같아 보이시죠? 네, 근데 절대 주식은 아니에요. 정말 투자의 특징만 알 수 있는 상품이고
또 계산도 단순화시켰어요. 수학적으로는 안 맞지만 선생님 몸무게 0.1kg 변화를 1%로 생각하자. 백분율 애들 안 배웠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했더니 정보도 제가 줍니다. 선생님이 뭐 다이어트 중이다. 근데 요요가 올 수도 있겠죠? 네, 변수가 있어요. 그리고 뭐 이런 정보도 적었어요. 선생님이 제주도 여행 갈 예정이다. 했더니 어떤 친구들은 야 이거 호재다. 왜냐? 맛집이 많으니까 살이 쪄올 것이다. 근데 한 친구가 야 한라산을 잊지 마라. 한라산 오르락내리락 하면 이건 살이 빠질 거다. 악재다.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똑같은 정보를 가지고도 나름 분석이 갈리는 투자의 모습을 보이는 재미있는 활동이고 또 이 활동하면서 좋았던 거는 애들이 저한테 관심을 가져줘요. 네. 선생님이 밥을 얼마나 퍼는지 확인을 늘상 해주고 그다음에 급식 주는 친구들은 몰래 치킨 한 조각씩 더 넣어주고 네. 주말에 제 스케줄도 신경 써줘요. 선생님 주말에 친구 만나서 삼겹살에 소주 좀 드세요. 그 관심이 싫진 않더라고요. 네, 그래서 또 애들하고 또 재밌게 할 수 있는 활동거리로 또 초등학교 수준에서도 투자의 특징을 이해할 수 있는 몸무게는 아이들이 낯선 게 아니니까 또 분석하기도 수월했고요. 그래서 이렇게 투자회사 장부도 있고 보면 제 몸무게 투자에서 26% 수익 얻은 친구도 있고 13% 손해본 친구도 네, 있습니다. 그 외에 원달러 환율로도 해봤는데 이건 너무 어렵고요. 코로나가 한창일 때는 코로나 치료자 수로 했는데 요거는 줄어들어야 수익을 얻는 상품으로 만들었어요. 왜냐? 코로나 치료자 수가 늘어나는데 나는 수익 얻었다고 좋아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좀 생각을 해서 줄어들어야 수익을 얻는 상품으로 만들었고 그다음에 음원 차트의 음원 순위를 가지고도 해봤는데 요건 좀 변수가 너무 많아서 지금은 안 하는 활동입니다. 근데 재미는 있더라고요. 애들이 내가 투자한 노래를 계속 스트리밍해요. 그러니까 삼성전자를 산 사람이 갤럭시를 쓰는 것과 같은 이치죠. 네, 그리고 가을이 오니까 발라드에 투자를 하고 미스터 트롯이 유행하면 임영웅 노래에 투자를 합니다. 네, 그래서 이런 또 모습들이 보이는 활동이었어요. 그다음에 아이들 또 많이 기다리는 게 장사를 참 많이 하고 싶어 하더라고요. 그래서 교실에서 사업 활동도 일회성이 아니라 1년 동안 쭉 이어가는데요. 요건 쭉 넘어가서 요걸로 보여드릴게요. 주식 활동. 네. 제가 몸무게 투자를 3년 전까지 했어요. 근데 2년 전부터는 안 하고 있습니다. 안 하고 주식 활동을 하고 있어요. 근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실제 주식은 애들이 분석하기에 너무 어려운 거다. 그래서 제가 고민하다가 그런 떡상, 막 떡락 이러고 있는 애들을 보면서 주식을 제대로 배울 수 있도록 해줘야 되겠다. 주식이 뭔지, 주가는 어떻게 형성되는지, 주주는 어떤 권리를 가지고 있는지 그걸 알려주고 싶어서 그냥 교실에 주식회사를 세웠습니다. 이제 저희 반에 생기는 회사들은 무조건 주식회사로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몸무게 투자의 아쉬운 점을 보완을 하려고 했던 거죠. 어떻게 하는지 말씀드리면 일단 저도 불안했어요. 안 해본 활동이니까 이게 잘 될까? 내 머릿속으로는 시뮬레이션 해봤는데 진짜 잘 적용될까? 궁금해서 하나만 딱 만들었어요. 하나만 사이다마트라는 회사를 만들고 주식회사에 대해서 애들한테 설명을 했죠. 주식회사는 회사 운영, 회사 만드는 데 필요한 자본을 주식을 발행해서 모으는 회사다. 자, 20주, 20미소짜리 20주 해서 400미소 모아야 이 회사가 만들어진다. 과자 파는 회사다. 설명을 했더니 다들 사겠다고 했어요. 회사가 하나뿐이니까. 그래서 이 회사가 만들어졌습니다. 만들어져서 운영을 해보니까 이 주식 활동 되겠다라는 판단이 서더라고요. 그래서 주식회사를 이제 애들이 만들게 해야 되겠다 싶어서 이런 주식도 만듭니다, 제가. 네, 회사별로. 내용 간단히 읽어드리면 일단 주주니까 중요한 결정사항에 이 주식 한 표를 한 주를 한 표로 행사할 수 있다. 그리고 주식은 여러 개 가질 수 있고 제일 핵심이 이거예요. 6학년 마칠 때 이 사이다마트 회사 재산을 주주들이 나눠 갖는다. 그러니까 이 회사의 재산이 마지막에 얼마가 될지를 판단하면 주식의 적정 가격을 분석할 수 있는 그런 활동이고요. 애들한테 이렇게 시켰습니다. 모든 별로
사회를 좀 재구성했어요. 사회에서 기업의 합리적인 선택이라는 수업이 있는데 그거를 조금 재구성해가지고 사업 설명회를 준비시켰습니다. 모든 별로. 그랬더니 7개 회사가 제안이 됐어요. 이 중에서 투자자들의 투자를 받은 회사만 만들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7개 중에 3개만 만들어졌어요. 여기 있는 전천당 쫀디기 파는 회사고요. 씨마트 아이스크림 파는 회사입니다. 수나 회사들이 생겼으니 광고 대행을 해주겠다. 그래서 이 3개는 목표한 투자금을 모아서 회사가 만들어졌는데 오른쪽에 보이는 B씨는 안 만들어졌어요. 왜냐? 책 대여업체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책을 빌려주겠다. 근데 애들이 날카롭게 질문하더라고요. 그냥 일회성으로 끝나는 활동이었으면 아마 친한 친구한테 투표하거나 이랬을 텐데 내 돈을 직접 투자를 해야 되니까 손 들고 어떤 책이 있느냐, 뭐 얼마냐, 또 언제까지 빌릴 수 있느냐 하다가 마지막 친구가 손 들고 도서관에서 공짜로 빌리면 되지 왜 너희한테 빌리냐 하면서 아무도 투자를 안 한 회사가 됐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OC 청소 대행업체입니다. 서랍과 사물함 대신 청소해 드리겠습니다. 아이템 괜찮죠? 그래서 저는 이 회사는 무리 없이 만들어지겠구나 생각했는데 저희 반 아이들은 더 날카롭더라고요. 막 어디 청소해 주냐, 얼마냐, 마지막 친구가 손 들고 지금 발표하고 있는 대표님 사물함 한 번만 열어봐 주세요. 사물함을 열었더니 엉망진창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청소 대진해주는 회사의 대표의 사물함이 저런데 누가 맡기겠느냐 하면서 아무도 투자를 안 한 회사가 되었고요. 이제 만들어진 회사는 제가 이렇게 주식을 만들어 줍니다. 사이다마트의 주식이 20주였는데 이 친구는 6주 들고 있죠. 30%를 들고 있는 대주주 친구. 끝에는 8주까지 모았어요. 그래서 40% 회사의 재산 40%를 마지막에 받아간 친구가 됐고요. 이 주식을 이제 사고 팔 수 있습니다. 사고 파는 사람이 가격을 정해서 주가가 결정이 되는데 그냥 팔면 안 되니까 정보를 분석해야 되겠죠. 아이들이 이제 참고하는 정보는 어떤 게 있느냐면 재무제표. 제가 2주에 한 번, 한 달에 한 번씩 발표를 합니다. 애들 수준이어야 되니까 요 정도예요. 2주 동안 얼마 팔았느냐, 매출 얼마냐, 2주 동안 얼마 썼느냐, 그래서 순수익 얼마냐. 그래서 요 부분만 보시면 됩니다. 이게 사이다마트의 재무제표인데 첫 2주 58미소 늘었어요. 근데 그 다음 2주 대박이 났습니다. 애들이 빈츠를 엄청 사 먹었어요. 457미소 늘었어요. 근데 그 다음 2주는 또 9미소가 줄어듭니다. 그러니까 이런 숫자들을 보고 정확한 정보 분석을 해서 너희가 주식 투자를 해야 된다라는 걸 알려주고 있는 거고요. 또 신문도 읽습니다, 아이들. 경제면. 제가 혹은 아이들이 투고한 신문 기사를 교실에 게시를 하거든요. 정치면, 경제면, 사회면 이렇게 나눠서 그래서 뭐 옛날 과자를 팔기로 했다. 막 이런 결정들을 또 참고를 하고 그 정보를 바탕으로 저희 반에 이런 증권거래소가 있어요. 여기서 주식 거래를 합니다. 매니가 현재 주가고요. 여기가 주가 변화한 그래프. 팔고 싶어요. 매도 창입니다. 여기에 팔고 싶은 금액을 포스트잇으로 적어서 이렇게 붙여놓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는 사고 싶은 가격. 맨 밑에는 재무제표. 자, 이 증권거래소가 제가 활동하고 한 달 뒤에 찍은 사진이거든요. 전부 다 20미소에서 시작을 했어요. 근데 어디가 장사 제일 잘 되는지 보이시죠? 전천당입니다. 주가가 치솟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고 싶은 사람은 많고 팔고 싶은 사람 하나인데 안 팔려요. 360에 올려놨어요. 그러니까 주식이 수요와 공급이 맞아야 거래가 이루어진다라는 걸 또 수요와 공급을 배울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사이다마트가 처음 만들어졌던 회사인데 200미소까지 올라갔다가 떨어졌어요. 왜 그랬냐면 쭉쭉 올랐습니다. 요 재무제표가 발표돼서 2주마다 400씩 벌겠구나 예상을 하고 200까지 올랐는데 떨어지죠. 왜 떨어졌느냐? 그 다음 2주 요게 발표됩니다. 400 늘어날 줄 알았는데 구미소 줄어들었네. 충격을 받고 애들이 주식을 불안해서 막 싸게 판 거죠. 그럼 왜 매출이 줄어들었느냐? 경쟁업체가 등장을 했어요. 이제 애들이 빈츠 안 사 먹고 쫀디기 먹고 아이스크림 먹습니다.
근데 한 번 더 떨어졌어요. 이 회사의 CEO가 코로나에 걸렸어요. 안 그래도 불안한데 문까지 안 열어요. 그러니까 또 더 낮아지는 이런 모습이고, 전천당은 최종적으로 80미소까지 떨어졌어요. 왜냐, 승승장구하다가 유통기한이 지난 쫀디기를 팔았어요. 그러면서 전부 환불해줬고, 장사 잘 된다고 재고를 엄청 쌓아뒀거든요. 확인해 보니까 유통기한 다 지났어요. 그거 다 폐기 처분하면서 손해가 커진, 네, 그런 결과를 낳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운영을 하니까 애들이 뭐 주가가 어떻게 형성이 되는지, 이것도 수업 시간을 이제는 따로 내는 게 아니라 생활 속에서 한 번씩 확인하면서 하는 활동이 되어 있고요. 주주총회도 엽니다. 네, 회사에 중요한 결정사항이 있을 때. 전천당이 주주총회를 열었었는데, 아까 장사 잘 되던 시기에 열었어요. 왜 열었느냐? 이 회사가 공동대표가 3명이었는데 창업주가 2명이 싸웠어요. 한 명은 싸게 많이 팔아야 된다. 한 명은 적게 팔더라도 제값 주고 팔아야 된다. 경영 철학이 안 맞았던 거죠. 그래서 막 언성 높이고 싸우고 있길래 제가 가서, 얘들아, 너희끼리 싸울 필요가 없어. 이거는 회사의 주인 보고 결정하라고 해야지 해서 주주총회를 다음 주에 열겠다 공지를 했더니, 그 싸운 두 친구 일주일 동안 주식을 사러 다녔습니다. 왜? 한 표 더 하려고. 네. 근데 못 샀어요. 아까 360에 올려놨죠. 그래서 못 산 채 3주씩인가 들고 참여를 해서 아마 자기 이름 적었겠죠? 3표 전부. 근데 결과는 이 둘 다 떨어졌어요. 안 싸운 친구 한 명만 단독 CEO로 네, 선임이 됐고, 아까 뉴스에 살짝 지나갔었는데 그 탈락한 친구는 경쟁업체로 이직합니다. 네, 그래서 C마트로 이직해서 전천당을 이길 거라고 막 이를 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또 호재일 수도 있고, 네, 이 친구가 마케팅 능력은 있는 친구인데 악재일 수도 있겠죠. 왜냐하면 인건비가 늘어났으니까. 이런 정보들을 또 애들이 나름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저런 활동, 오늘은 사실 시간이 짧아서 뭐 더 많은 활동들이 있지만 제가 제일 굵직굵직한 활동들만 소개를 시켜드렸는데, 제가 이 활동을 1년 동안 해요. 쭉 이어가면 좋겠지만 1년이면 애들과 헤어져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마지막이 있어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마지막을 고민했을 때 2개 중에 하나예요. 통장 속의 숫자로 안녕 하는 방법, 두 번째는 얘들아 끝나간다, 끝나기 전에 빨리 다 써라 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거는 너무 허무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요거는 너무 일회성 소비를 조정하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걸 해야 되지 고민을 하다가, 이거보다는 그래도 열심히 1년 관리한 건데 쓰긴 써야 되겠다, 대신 좀 의미 있는 소비로, 그냥 쓰는 거 말고 의미 있는 소비하면서 마무리를 지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마지막 활동을 자선 경매 활동으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애들이 집에서 쓰지 않는 물건 가져오고 저도 물건 몇 개 준비하고요. 이제 경매를 하는 거죠. 한 2시간 정도. 그럼 애들 엄청 재밌게 해요. 6학년 이제 졸업 앞두고 이제 진도도 다 끝났을 때 애들 참여도도 높고 막 활기차고 막 박진감도 막 넘칩니다. 이렇게 경매를 하고 수익금이 나온 거는 원래는 물건 주인이 가져가야 되겠지만 우리 반의 이름으로 다 모아요. 사이다 날의 이름으로 모으고, 그 다음 수업 1시간 동안은 우리가 모은 이 돈을 어디에 기부할지 아이들이 함께 의논을 합니다. 저는 이때 네이버의 해피빈이라는 사이트를 좀 애용을 하거든요. 아이들이 확인하기도 좋고 100원도 기부가 가능해서. 그래서 이렇게 또 패들렛을 이용해 가지고 모둠별로 어디 기부하고 싶은지 정하고 투표를 해서 마지막으로 기부를 하고 마무리를 합니다. 근데 보면 28,000원씩 5군데 기부를 했어요. 이때는. 그러면 14만 원 정도 되거든요. 들으면서 의아하신 분이 계실 거예요. 애들을 미소로 모았는데 어떻게 진짜 돈이 기부가 돼 있지? 네,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제 사비를 쓰면 됩니다. 네, 그래서 이때는 제가 세액공제도 좀 받고요. 네, 제 돈으로 환전을 해주는 거죠. 환전을 해줘서 미소를 원으로 바꿔서 그 돈으로 기부를 하고 마무리를 짓고 있는데, 첫 해에 제가 실수한 게 환율을 미리 공지했어요. 1미소 오늘 모이면 20원으로 다 바꿔줄게 했더니 경매 진행되는 내내 미칠 것 같더라고요. 손에 땀이 나요. 제 손에.
애들이 손들 때마다 제 주머니에서 막 나가야 되는 거예요. 대책 없잖아요. 그리고 저랑 같은 실수를 한 서울의 한 선생님이 제 활동 보고 같이 시작하신 선생님인데 2년 차 선생님이셨어요. 근데 저랑 똑같이 환율을 미리 공지했다가 50만 원을 썼다. 네, 기분은 좋은 일이지만 네, 신규의 월급이 빤하거든요. 근데 50만 원 타격이 크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대로면 저도 용돈을 받아 생활하는 처지라서 이건 안 되겠다 싶어서 꼼수를 좀 쓰고 있습니다. 그 이후로는 어떻게 하느냐? 환율 공지 미리 안 해요. 그리고 경매 진행시킵니다. 이제 수익금이 모이죠. 그리고 마음속으로 올해는 얼마 기부할지 속으로 생각해요. 보통 한 15만 원에서 20만 원 사이 정도 생각을 해요. 그러면 15만 원이다. 모인 이 수익금을 애들 그 기부 의논하는 동안 계산기로 나눕니다. 그러면 환율이 대충 나오죠. 이렇게 하니까 애들이 얼마를 모았건 상관없어요. 제가 생각한 만큼 이제 돈을 지출을 할 수 있더라. 그래서 혹시나 현장에 가셔가지고 하신다면 이런 좀 그거는 조심해서 해주시면 좋겠고 이렇게 기부까지 하고 마무리를 하는데도 통장에 돈이 남아 있는 애들이 있어요. 그 친구들은 뭐 사고 싶은 게 없었을 수도 있고 사고 싶은 게 있었는데 다른 친구한테 팔렸을 수도 있겠죠. 그 친구들한테는 이렇게 말하고 끝냅니다. 너희가 이 통장 20살까지 잘 들고 있다가 선생님 찾아올 때 가져오면 삼겹살 사줄게. 소고기는 안 된다. 일종의 20살에 게시하는 연금입니다. 연금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하고 마무리를 짓고 있고 얼마 전에 이제 고2 올라간 제 2020년 햇살처럼 따사로운 반 햇반 친구 중에 한 명이 연락 와가지고 선생님 저 통장 아직 잘 가지고 있어요. 이렇게 하더라고요. 2년 남았습니다. 이제 2년 뒤에 이제 삼겹살을 사줘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활동이 제가 운영하고 있는 학급 화폐 활동입니다. 뭐 아까 제가 이 활동을 뭐 경제 금융을 오늘 중심으로 말씀드렸는데 뭐 정부나 국회 활동 이런 활동도 하고 있고요. 진로 교육 내용도 들어 있었어요. 저는 교사다 보니까 아이들한테 가르치고 싶은 내용을 내가 가르치고 싶은 방법으로 또 가르치면 좋겠다 싶어서 이 활동을 하고 있는데 사실 이 모든 것보다 제일 제가 이 활동하면서 좋았던 거 그리고 에너지를 더 쏟아야 되는 활동임에도 6년째 이 활동을 할 수 있고 또 다른 선생님들한테도 소개해 드릴 수 있는 이유는 이것 때문인 것 같아요. 이 활동 덕분에 저는 교실이 되게 즐거워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이들도 이 활동을 굉장히 기대해 주고요. 뭔가 써낼 때도 경제 활동 너무 재밌어요 라고 저한테 얘기해 주고요. 저 스스로도 이 활동을 꾸려가는 게 재밌어요. 힘들기만 했다면 6년까지 못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한테 추천해 주지도 못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이 활동을 하니 교실이 너무 즐거워졌고 제가 강의 초반에 말씀드렸죠. 너무 힘든 신규 시절과 초창기, 담임하기 싫다라고 생각을 하던 사람이었는데 이 활동 시작하고는 지금 6년 연속으로 담임을 하고 있고 내년에도 아마 담임을 또 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는 이 활동을 안 하면 나는 학급 경영 어떻게 하지?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지금은 너무나 익숙해진 그리고 당연한 활동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 활동을 어느 선생님이나 꼭 다 하셔야 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저는 옆반 선생님한테도 이 활동 하자라고 한 번도 얘기를 해본 적이 없어요. 왜냐? 에너지를 더 쏟아야 되는 거라는 걸 알고 저도 누가 나한테 이걸 시켰으면 하기 싫었을 것 같아요. 내가 하고 싶었고 내가 자율성을 갖고 자발적으로 하는 활동이니까 이렇게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비 교사이신 후배님들도 계실 텐데 앞으로 이제 현장 교직에 나가면 또 나는 어떤 활동, 어떤 내용들을 아이들과 함께 생활하면서 해볼지 고민하시는 이 기간이 또 대학 기간이 됐으면 저처럼 방탕하게 살지 마시고요. 됐으면 하면서 또 제가 말씀드린 내용들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이야기는 이것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지금부터 한 6시 정도까지 저희 질의응답 자유롭게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질문 있으신 분은 손 들시면 마이크 전달 드릴게요. 네, 선생님 발표 너무 잘 들었고 저서나 유튜브도 재밌게 잘 읽어서 오늘 이 자리에서 만나 뵙게 돼서 너무 영광이고요. 그리고 또 우리 나라 교육계 선생님 같은 분이 있어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다름이 아니고 이제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게 이제 있는데, 근데 다 그런 적 없었다고 이렇게 좀 답변을 들었으면 하는 게, 첫 번째로는 이제 저희 동료 선생님께서 선생님 저서를 보시고 감명받으셔서 이걸 시작을 하셨는데, 학부모 민원이 들어와서 한 달 만에 다 정리하신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혹시 비슷한 경험이 없으셨었는지 없으셨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이제 경제 문제가 있으면 개인적으로는 파산, 그리고 사회적으로는 이제 인플레이션 같은 문제가 있었을 법한데, 특히 지금 소비 활동이 있었기 때문에 인플레이션 같은 경우는 조금 치명적이었을 것 같은데, 그런 적이 없었으면 좋겠고, 그리고 혹시 있었다면 어떻게 처리하셨는지 궁금하고, 혹시 특수학급 학생은 없었는지, 만약 그런 학생이 있다면 어떻게 하실 생각이신지 궁금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일단 첫 번째 질문 주신 학부모님의 좀 민원, 네, 이런 내용이 저도 이 활동 시작하면서 제일 걱정됐던 것 중에 하나예요. 돈에 대해서 이제 대한민국 사회가 부정적인 시각을 좀 많이 갖고 있었고, 특히 아이들한테 돈을 얘기하는 것, 저도 어릴 때 많이 들었던 게 무슨 어린 게 벌써 돈 얘기냐, 뭐 어린 거 뭐 돈돈거린다, 막 이런 부정적인 표현들을 듣다 보니까 시작하기 전부터 좀 걱정이 된 건 사실이에요. 걱정이 됐는데,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다행히 아직까지는 안 계셨어요. 저는 그게 제가 생각할 때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부작용을 예방할 수 있는 장치들을 일단 마련해 놓은 게 도움이 되지 않았나 싶고, 또 두 번째는 제가 하고 있는 활동을 어떻게 교실에서 운영하고 있는지를 사실 저는 유튜브를 통해서 소개를 시켜 드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막연히 뭐 돈에 대해서 그냥 배우는구나가 아니라 어떤 내용을 아이들이 배우고 있구나, 교실 모습을 좀 보여드릴 수 있어서 그런 부분들이 적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네, 그 다음에 두 번째 말씀해 주신 게 교실의 인플레이션 문제, 이런 것들인데, 저도 첫 해에는 별 생각을 안 했어요. 근데 생각해 보니까 뭐 경제적으로 들어가면 교실에 계속 통화량이 늘어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통화량을 줄이기 위해서 금리 조정을 한다거나, 실제처럼, 아니면 아이들한테 저는 급식비도 받아요. 네, 급식비도 받고, 오늘 이제 현장 체험 갈 때 버스비도 미소로 납부를 하게 합니다. 그런 식으로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이제 통화를 조금 줄일 수 있는 방법들을 쓰면서 통화량을 좀 조절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특수학급의 아동이 있는 경우가 올해 제가 처음으로 특수학급의 아동과 함께 이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 반에 있는 친구는 이제 다운 증후군 친구라서 사실 이 활동을 혼자서 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는 친구예요. 그래서 이게 경제 활동만 하는 게 아니라 제가 정치 활동도 같이 하기 때문에 혼자 고민하는 게 아니라 좀 저는 아이들하고 같이 얘기를 나누려고 많이 노력을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올해 그 친구를 배려하는 여러 가지 정책들이 만들어졌는데, 첫 번째는 이제 그 친구를 위한 직업을 하나 만들었어요. 저희 반에서. 그 친구가 이제 그러니까 저희 반의 직업 이름은 주차 전문가예요. 그래서 교실에 있는 물건들을 아침에 오면 제자리에 딱 정리해두는 그 직업을 갖고 생활을 하고 있고, 또 자리 배치와 관련해서도 아이들이 만들어준 게, 뭐 다른 친구들은 뽑기로 뽑는데 그 친구는 옆에 이제 바우처 선생님이 같이 앉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옆에 좀 제일 끝쪽에 앉아야 되고, 그 친구가 시력도 안 좋으니까 좀 앞쪽에 앉는 게 좋겠다 싶어서 아이들이 조항을 하나 만들어둔 게, 배려가 필요한 친구는 먼저 배치를 해두고 나머지 자리를 정한다, 이런 조항을 만들어 뒀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또 교사 혼자 고민하기보다는 아이들하고 같이 의논하면서 풀어가려고 좀 노력을 하는 편이에요. 네. 네, 안녕하세요. 저 사범대학 도고교육과 소속 정민상입니다. 우선 선생님 강의 정말 잘 들었고요. TV에서 봤을 때 느껴지는 거랑 실제로 봤을 때랑 되게 그 진심이 더 느껴지는 것 같아서 오늘 더 강연 잘 들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이번에 4학년이라서 학교 현장 실습을 다녔는데요. 제가 이제 저희 학교는 특이하게 저희는 사대부 초등학교를 일주일간 다녀오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선생님 학급 자체 활동을 모티브로 해서 동일하게 학급에 적용시키는 사례를 정말 많이 봤어요. 저는 6학년을 갔다 왔는데 실제로 6학년 4개 반 중에서 2개 반이 선생님 그 활동을 실제로 적용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영향력이 엄청났음을 체감을 할 수 있었습니다.
간단하게 두 개의 질문 드리고 싶은데요. 소개해 주신 활동 외에도 이제 아까 국민건강보험도 적용하셨고 고용보험 제도도 적용하셨는데요. 이 활동을 넘어서 혹시 좀 더 적용하고 싶으신 그런 활동이 있으신지 여쭤보고 싶고요. 두 번째 질문으로는 이제 이 활동이 5학년, 6학년 정도면은 충분히 적용 가능한 활동으로 보이는데 만약 1학년에서 4학년 담임을 맡으신 경우에는 이 활동을 적용할 수 있을 것 같으신지 아니면 만약 불가능하다면은 어떤 학급 자치 활동을 운영하고 싶으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일단 주변 선생님들이 만약 동학년에서 같이 다른 나라를 만들어서 운영을 하신다면 제일 해보고 싶은 활동은 이제 무역 활동이 되겠죠. 다른 나라와 거래를 하는 거라서 이제 혼자 막연히 이제 생각하는 거는 여권도 만들어서 옆반 미술 작품 보러 이제 미술관에 여행도 떠나보고 또 다른 반에 있는 다른 나라의 가게들에서 환전한 돈으로 과자나 이런 상품도 구매를 해보고 이런 무역 상품이 지금 제가 제일 좀 해보고 싶은 근데 이것의 전제 조건은 자발적으로 하겠다는 선생님이 계셔야 돼서 아직까지는 못 해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초창기에 해보고 싶었던 활동은 그거였어요. 지금 저희 반에 정부가 있고 국회가 있거든요. 사법부가 없어요. 처음에 제가 하고 싶었던 거는 이제 사법부까지 만들어서 저희 반에 법이 있으니 지금은 없어졌지만 사법시험을 치고 검사, 변호사, 판사를 뽑아서 아이들이 스스로 재판을 하는 직업을 새로 만드는 거죠. 그런 것도 해보고 싶었는데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은 게 5, 6학년 수준에서 재판을 그렇게 일상적으로 한다는 게 무리가 있고 또 시간적인 어려움도 있고요. 그리고 재판을 실제로 하게 되면 판결이 날 텐데 유죄를 받은 친구가 낙인 찍히는 효과, 이런 것들이 좀 염려가 돼서 무리해서 도입을 하진 않고 있습니다. 근데 가능하다면 그 무역과 그런 사법부 활동까지 해보고 싶고, 제가 5, 6학년에서만 이 활동을 지금 하고 있어요. 말씀해주신 대로 고학년에 일단 적용하기 좋은 활동입니다. 특히 6학년이 좋은 이유가 시간 확보가 수월해요. 사회 1단원이 정치단원. 정부와 국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수 있고 2단원이 경제단원이에요. 6학년 1학기 2단원이.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교과를 좀 재구성해서 이 활동을 위한 시간 그리고 아이들이 체험으로 배우고 교과서 내용을 읽으면 훨씬 이해가 잘 되는 그런 장점들이 있는데 올해 사실 4학년을 하고 싶었거든요. 말씀해 주신 대로 중학년부터 적용을 차츰차츰 내려가 보고 싶어서 4학년을 일지망에 썼는데 6학년을 주시더라고요. 학교에서. 그래서 제가 적용을 해보고 싶었는데 못했다는 점 일단 말씀드리고 밑으로 내려간다면 활동을 그대로는 당연히 할 수 없겠죠. 그래서 활동을 좀 조절을 하고 단순화를 시켜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1, 2학년 간다면 일단 현금을 쓸 것 같습니다. 종이돈. 왜냐하면 구체적 조작기이기 때문에 이 돈에 대한 양감을 실물을 만지면서 체험을 해야 될 것 같아요. 6학년은 어쨌든 추상적인 개념, 수개념이 좀 어느 정도 잡힌 상태이기 때문에 제가 통장의 숫자로 쓰기를 하는 건데 뭐 학년 내려간다면 그런 조정들이 필요할 것 같고 다른 선생님들 중에는 3, 4학년 적용하시는 선생님들도 제가 많이 봤어요. 그래서 1, 2학년은 확답은 못 드리겠지만 3, 4학년까지는 충분히 적용 가능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선생님 강연 너무 재밌게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앞서서 저학년으로 내려갔을 때 고려해야 하는 사항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는데 저는 사실 반대 방향으로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선생님께서 초등학교 선생님이시긴 하지만 같이 이 프로젝트를 진행하시는 동료 교사분들 중에 이제 중고등학교에 계시는 선생님들이 계신지가 궁금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사업을 중등학교 급에서 적용하기 위해서 고려해야 하는 사항들이 학교 시스템 차원이라던가 혹은 뭐 학생 발달 수준이라던가 이런 것에 따라서 되게 다른 점이 있을 것 같아서 만약 이 학급 화폐 활동을 중고등학교 급에서 진행하기 위해서는 어떤 것들을 좀 고려해서 바꿔야 하는지 노력해야 하는지 이런 부분들을 좀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중고등학교를 나오긴 했지만 중고등학교에서 교사로 이제 근무를 해본 적이 없다 보니 교사로서의 학교 시스템이 어떻게 운영되는지는 정확히 알지는 못해요. 그리고 제가 초등에서만 근무하다 보니까 중등에 대한 고민을 사실 하지는 못했고요. 근데 몇몇 선생님들 중에 중등에서 이거를 중등 버전으로 운영하신다라는 선생님이 저한테 개인적으로 연락을 주신 적도 있어요. 근데 그분들의 일단 첫 번째 고민을 들어보면
시간이 부족하다. 초등은 제가 교실에 상주를 합니다. 교실에 아이들하고 항상 생활하고 자습 시간부터 이제 종례 시간까지 쭉 있고 쉬는 시간, 점심 시간까지 같이 있으니까 그 시간들을 활용해서 이 활동을 하기 좋은데 중학교는 이제 담임 선생님이 교실에 안 계시다 보니까 또 수업 때만 들어가시다 보니 그런 시간 확보가 가장 어려웠다고 말씀을 해 주셨고요. 근데 활동한 결과를 보니까 초등보다 훨씬 더 재밌게는 하시더라고요. 아이들이 이제 학년이 올라가면서 수준도 같이 높아지다 보니까 만드는 사업의 완성도나 아니면 직업의 종류의 다양성이나 이런 것들이 제가 들었을 때도 재밌겠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여서 중등에서는 사실 제가 어떻게 해야 된다 말씀을 드리기 어려운 게 그 특징을 알지 못하다 보니 혹시 필요하시다면 그 선생님과 한번 연결을 시켜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강의 재밌게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그 경제 이 활동을 좀 경제 활동이라 그러면 좀 어려운 단어인데 이제 초등학생들한테 이렇게 접목을 시켜서 하셨는데 저는 그냥 전직 고등학교 교사였어요. 근데 이제 참 재미있는데 혹시 제가 이제 의문이 드는 점은 이게 이제 뭐 세금 문제도 나오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럼 그런 거에 대해서 어른도 이제 조금 좀 다가가기 어려운 문제일 수도 있고, 근데 이제 중고등학생도 아니고 초등학생들이 만약에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전혀 뭐 따라가기 힘들다거나 그런 학생들은 뭐 개인적으로 뭐 설득을 하는 거예요? 아니면 일률적으로 그냥 다 같이 이렇게 그게 교육이 돼서 같이 100%가 다 접목이 되는 겁니까? 그게 조금 의문이 들고 또 학생들이 혹시 이제 다 똑같지가 않잖아요. 그 뭐 예체능계 쪽으로 더 또 잘 발달해서 그런 쪽을 즐거워하는 학생들도 있을 텐데 이게 이제 선생님이 의무적으로 그냥 나쁘게 말하면 반강제적으로 가야 되는 건지 아니면 그냥 또 그런 학생은 제외할 수도 있는 건지 뭐 그런 거에 대해서 잠깐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 초등학생들은 초등학생들이거든요. 그래서 제일 좀 고맙게 느껴지는 게 이 활동을 다들 재밌게 생각해줘요. 그래서 이게 뭔가 배운다라는 느낌보다는 뭔가 재밌는 놀이 활동을 하네라는 걸로 느껴지다 보니까 이 활동을 하기 싫어요라고 얘기한 친구들은 아직까지는 저는 없었어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걸 뭔가 강압적인 활동이다라고 또 느끼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제가 돈을 벌고 쓰는 것에 대해서는 개인의 선택의 자유를 충분히 주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만약에 파산이 되면 이제 제가 옆에서 도움을 주면서 이제 지도를 좀 추가적으로 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말씀해주신 이제 강압성의 측면에서는 아이들이 그렇게 느끼지는 않아주는 것 같습니다. 네. 네, 저도 그 선생님 그 강연을 잘 들었는데요. 듣다가 보니까 이제 아이들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분명히 반에서 이렇게 소외되는 학생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이 활동이 분명히 초등학생들한테는 너무너무 좋을 것 같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소외되거나 별로 오늘은 하기 싫거나 좀 어려워하는 친구들한테는 어떻게 이렇게 도와줄 수 있을지가 너무 궁금해졌습니다. 일단 제가 이 활동에서 좀 참여가 저조하거나 하는 친구들이 할 만한 활동들을 좀 추가하는 방법들을 쓰는 것 같아요. 실제로 그림 그리기를 좋아하는데 이 활동에 크게 흥미를 못 느꼈던 친구가 있었거든요. 네, 그 친구들을 위해서 제가 디자인 자격증이라는 걸 만들었어요. 그래서 우리 반 친구들의 캐릭터를 한 장에 그려오면 디자인 자격증을 취득하고 그러면 회사들의 간판을 그려줄 수 있거나 아니면 이제 게시판 관리자 같은 직업에 지원 자격이 되는 그런 활동으로 좀 추가를 해서 좀 관심도가 떨어지는 아이들을 유도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사회교육과 4학년 학부생 이채은입니다. 우선 강연 너무 잘 들었고 행정 업무의 부담에서 되게 자기 장악으로 탈바꿈하신 모습이 너무 인상적이었고 안주하지 않으시는 선생님 모습을 되게 닮아가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강연이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질문 드릴 건 3가지 정도 있는데요. 일단 첫 번째로 그 선생님께서 개인 유튜브를 개설하셔서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 그 다른 현장에 계신 선생님들이 주로 선생님의 어떤 이런 활동을 접하게 되는 경로가 아마 유튜브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그 외에도 혹시 뭐 자기 개발을 하시는 선생님들의 커뮤니티가 있는지, 그리고 그렇게 많은 학급으로 퍼져나갈 수 있었던 요인이 무엇이었던 것 같은지 선생님의 생각이 되게 궁금합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되게 자기 장악의 개념으로 이렇게 열정을 쏟아 부으신 거잖아요. 혹시 관련해서 학교에서 보너스나 이런 게 있는지도 너무 궁금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선생님이 이제 현장에 계신 교사로서 앞으로 개인적으로 이루고 싶은 목표가 무엇인지 이것도 궁금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일단 커뮤니티 관련해서는 저도 많이는 활동은 못하지만 이런 좀 학교 현장에서의 새로운 활동에 참여하시는 교사 크리에이터 협회라는 데가 있어요. 블로그를 운영하시든 아니면 자기 뭐 연수 이런 걸 개설하시든 저처럼 유튜브를 운영하시든 이런 좀 교실에서 그동안 하지 않았던 다양한 활동들을 하시는 선생님들이 모이는 협회가 하나 있고요. 또 저처럼 경제교육에 관심을 가지신 분들은 전국에 이제 경제금융교육연구회라는 연구회가 전국 단위로 또 활동을 하고 있어서 그쪽에서 모여서 활동을 하는 분들이 계시다. 그리고 제가 좀 이 활동이 퍼질 수 있었던 거는 유튜브도 있지만 유퀴즈가 크지 않았나. 네, 아직까지는 그래도 TV 방송의 힘이 더 크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제 유튜브 채널의 구독자 비율이 부모님들도 계시고요. 그다음에 20대 좀 초중반이 많이 들어와 있고 초등학생도 많이 있어요. 되게 조합이 이상합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을 대상으로 만들었는데 초창기에는 뭐 어떻게 하다 보니까 구성이 이렇게 돼서 그 자체에서 영향을 받았다기보다는 이제 TV에서 접하거나 이런 게 좀 크지 않을까. 그리고 제가 선생님들 대상으로 하는 연수도 좀 자주 나가고 있어요. 1급 정교사 자격 연수나 그런 연수에서 좀 전파가 되는 게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 활동을 하면서 얻은 학교에서의 보너스는 부장을 합니다. 네. 이게 어쨌든 오늘도 그렇고요. 오늘도 제가 사실 5교시 수업이 있는데 보결을 넣고 이제 학교에 양해를 구하고 오는 거란 말이죠. 그러면 외부 활동을 하다 보니 학교에 이제 눈치가 보일 수밖에 없어요. 아니 업무를 더 맡는 거죠, 제가 일부러. 네, 그래서 학교 일도 하면서 이제 외부 활동도 한다라는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런 부장을 얻거나 아니면 학교에서 학부모 연수를 하면 네가 해라 하면 이제 연수 기회를 그렇게 받거나 하는 게 있지. 뭐 이제 조세호 씨가 좋아하는 베네핏 이런 거는 크게 없는 것 같습니다. 교사로서의 진로 고민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늘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첫 학교에서는 이제 항상 들었던 게 승진해라 였어요. 주변의 남자 선생님들께서 승진해라. 연구학교를 가서 점수를 모아서 승진해라. 이 말만 주구장창 들었는데 제가 약간 반골 기질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얘기를 계속 들었더니 승진하기 싫어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애들하고 생활하는 게 지금 15년 가까이 됐지만 아직까지는 즐거워요. 그래서 뭐 승진이나 이런 역할을 하실 분들도 계시겠지만 저는 그냥 현장에서 아이들하고 좀 계속 부대끼고 싶은 마음이 큰 것 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영어교육과 재학생 김소희라고 합니다. 저도 강연 너무 잘 들었고요. 너무 감동적이어서 정말 인상적으로 들었습니다. 사실 저는 주제와 조금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진 않은 질문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제 저도 최근에 현장에서 조금 어떤 특색 있는 이제 활동이나 학교 경영을 할 수 있을까를 고민을 하던 중이었어요. 근데 이걸 너무 전부터 인상 깊게 보고 있었어서 여기에 좀 사고가 갇혀서 또 다른 어떤 걸 할 수 있을지가 잘 떠오르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현장에 계신 분으로서 좀 학생들이 이런 거는 요즘 좀 부족한 것 같다라거나 이런 것들이 좀 활성화되었으면 좋겠다. 혹시 이런 부분이 있으셨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현장에서 느끼는 제일 부족한 부분은 뭐 언론에서도 많이 언급하지만 문해력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가끔 충격을 받을 때가 있어요. 당연히 알겠지 하고 얘기를 했는데 그걸 단어 자체를 모르니 아예 수업 전체 내용을 모르는 이런 경우가 너무 많아가지고 좀 그런
특색 있는 걸 해보고 싶으시다면 저는 문해력 쪽도 좀 하시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 또 현장에서 제일 핫한 건 사실 AI죠. 네. AI를 활용한 현장에서의 교육인데, 이게 코딩도 그랬던 것 같아요. 코딩이 사고력을 기르기 위해서 학교 현장에 왔는데 코딩 자체가 수단이 목적이 되어 버리더라고요. 그래서 AI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AI를 활용해서 수업에 또 어떻게 잘 적용할 수 있을지, 이런 부분들을 좀 고민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강연 너무 잘 들었습니다. 저 교육과 아이들에 대해서 정말 많이 고민해 보셨을 것 같아서 좀 원론적일 수 있지만 저한테 특별한 질문을 하나 드리고 싶은데, 제 인생의 모토가 타인이 인생을 바꿀 수 있게 하는 경험을 해주는 건데, 사회를 처음 경험하고 가장 가치관이 처음 형성되는 시기가 초등학생 때라고 생각해서 초등교사를 지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등교사로 재직하시면서 이 활동 관련된 거나 아니면 다른 부분이라도 아이들의 가치관이나 인생에 대한 태도를 바꿔줬다고 느끼셨던 구체적인 경험이나 보람을 가장 많이 느끼실 때가 언제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 중에 제가 교대 입학할 때 면접 질문이 있었어요. 네. 초등학교는 전담제를 운영해야 되냐, 담임제를 운영해야 되냐, 이 질문이었는데, 제가 방금 하신 말씀대로 담임제를 해야 된다. 왜냐, 초등은 아이들의 가치관이 형성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교사가 1년 동안 학급을 계속해서 하나의 가치관을 추구하면서 이끌어야 될 것 같다라고 대답을 했던 기억이 나는데요. 처음엔 되게 저는 목표를 크게 세웠던 것 같아요. 아이들한테 좋은 선생님으로 기억에 남고 싶다. 근데 지금은 그게 좀 바뀌었어요. 나쁜 선생님이 아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뭔가 잘해주고 싶다라는 마음을 사실 좀 내려놓고요. 아이들한테 뭔가 상처가 될 만한 말, 순간적으로 내가 참지 못해서 그냥 내뱉어버리는 행동이나 말들을 조심하려고 하는 게 더 큰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좀 보람을 느끼는 거는 이 활동 덕분도 있겠지만 아마 현장 가시면 똑같으실 것 같아요. 졸업한 아이들이 찾아와 줄 때 제일 보람찹니다. 근데 중1 빼고요. 중1은 그냥 오는 거예요. 네, 몸에 배어서 시험 끝나면 오고 스승의 날 오고 이렇게 오는데, 한 중3 이후로 찾아오는 애들이 그렇게 정말 고맙더라고요. 그래서 그 친구들이 나를 이제 나쁜 선생님은 아니었구나, 그리고 좋은 선생님이었다고 얘기해주면 되게 좀 고맙고 보람찬 것 같습니다. 결국 아이들한테 얻는 보람이 제일 큰 것 같아요. 네. 저는 오늘 옥 선생님 강의를 들으면서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계속 놀라움을 이제 경험했는데요. 그러면서 또 제가 처음에 시작하면서 소개를 좀 잘못했었구나, 실수를 했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첫 번째 실수는 뭐였느냐 하면, 저는 사실 이제 학급 합회 활동을 이제 사회 과목을 통해서 교수 학습 활동으로 이렇게 진행을 하셨을 것이다라고 예상을 했는데, 교과와 연계해서 할 수 있을 때는 교과와 연계해서 이렇게 이제 하시기도 했지만, 주된 것은 생활교육 형태로 하셨더라고요. 그렇게 이제 교과 연계도 하기는 하지만은 생활교육을 이제 주로 이렇게 하셨었기 때문에, 이제 학생들은 실생활 속에서 이렇게 뭔가 경험을 많이 하게 되고, 그게 뭔가 학생들에게 실제 생활, 배운 것이 실제 생활에 전이될 수 있도록 이제 그렇게 도와주는 이제 그런 이제 역할을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었고요. 두 번째 제가 저지른 실수는 경제교육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경제교육만이 아니라요, 그 범위가 훨씬 더 넓었습니다. 이게 경제 금융교육에다가 앞서 이렇게 또 정리해 주셨지만 법 및 정치교육, 뭐 이렇게 사법은 아니지만 입법이 들어있기 때문에 법 및 정치교육, 진로교육, 직업활동하면서 또 진로교육이 자연스럽게 이제 지는 것 같았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범위가 굉장히 넓었다. 어떻게 보면 사회교육 전체를 갖다 거의 포괄하고 있을 정도로 범위가 이제 넓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정치적으로는 이제 민주적 입법 국가에 살아가고 있고요. 경제적으로는 자본주의 사회에 살고 있는데, 그 체제 속에서 필요한 어떤 시스템이 다 있지 않습니까? 그게 한 교실 속에서 다 작동이 되는 걸 보면서 굉장히 이제 많이 놀라셨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감동을 했는데요. 그 감동은 저는 이제 계속 강의를 들으면서 그럼 학년 말에는 어떻게 저 애들이 모은 돈들을 어떻게 할까? 이 궁금증을 이제 가지고 있었었는데 자선 경매 활동을 진행을 이제 하시고 계시고 예, 그 과정에서 이제 또 기부를 또 이렇게 또 하시는 얘기를 갖다가 듣고서 아, 참 이거 진짜 교육적이다. 그러니까 뭔가 학생들한테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될지에 대해서 예, 그 자체로 뭔가 좋은 메시지를 갖다가 이렇게 전달해 주시고 계신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상 오늘 강연에 주된 메시지를 하나로 이렇게 딱 축약하라라고 한다면 제가 보기에는 우리 교육이 정말 제대로 되려면 학교 교실은 사회의 축소판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인 것 같습니다. 학교 교실을 사회 축소판으로 보면서 그 교실 공간 내에서 애들이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것이 우리 교육의 어떤 그런 이제 역할이자 과제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면서요. 오늘 훌륭한 강연을 해주신 옥 선생님께 마지막 감사의 박수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